귀로 듣는 요양보호사 1등 선배가 운영하는 공부 채널 귀요보입니다. 이번 영상은 1등 선배 합격 족보. 이것만 알아도 합격점은 넘는다. 자주 나오는 중요 문제를 뽑아서 문제풀이와 관련 이론까지 총 정리했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귀요보와 함께 합격 가자! 1번 노년기의 특성 중 결단이나 행동이 느려지고 신중해지며 망설이는 특성은 1번 조심성의 증가, 2번 경직성의 증가, 3번 우울감 증가, 4번 능동성 증가, 5번 외향성 증가. 정답은 1번 조심성의 증가입니다. 조심조심 느려지고 이렇게 키워드를 연결하면 문제 푸시기가 좋아요. 증가하는 것과 감소하는 것 기억하시죠? 좋았던 것들은 감소하고 별로 좋지 않은 것들이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노년기에는 내향성은 뭐였죠? 타인 만나기를 기피한다. 사람 만나기가 싫고 사회적인 활동이 감소한다. 내향성의 증가, 또 경직성의 증가, 변화를 싫어한다. 습관적인 태도나 방법만 고수한다. 좀 말랑말랑해지지 않고 딱딱하게 경직되어 있다. 이게 이제 노화의 큰 원인입니다. 조심성, 조심조심 느려지고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남에 대해서 의존하게 됩니다. 신체적으로도 의존하고 정신적으로도 의존해요. 우울증의 경향은 증가한다. 애착심,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 삶에 대한 회고의 경향, 옛날에는 그랬었지, 참 좋았었는데 이런 경향들이 증가한다. 감소하는 것, 독립성 감소, 적응성, 능동성 감소, 융통성 감소, 유대감이라든지 사회적인 관계가 감소한다. 이것까지 기억하시고요. 이 변형 문제도 다 맞추실 수 있으시죠? 매번 나오는 빈출 문제 유형입니다. 2번 요양보호 업무의 목적은 1번 대상자의 신체 기능 증진, 2번 평생 프로그램의 개발, 3번 대상자의 시설 입소 유도, 4번 직업 능력 개발을 통한 고용 촉진, 5번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소득 보장 체계 마련. 정답 1번 대상자의 신체 기능 증진이 요양보호 업무의 목적이에요. 우리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집으로 방문을 합니다. 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도와주기 위해서 가잖아요. 가사나 신체 활동을 지원해주고 인해서 그 대상자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업무의 목적이고요. 비교해서 알아둬야 될 건 뭐죠? 요양보호 서비스 기록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업무를 나가서 오늘은 일상생활 지원을 몇 분을 했다, 정서 지원을 몇 분을 했다, 이것을 왜 기록합니까? 요양보호사가 바뀌어도 그 대상자가 연속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의 연속성, 표준화를 위해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록을 하면 요양보호사가 더 책임감이 생기겠죠? 그리고 내가 어떤 활동을 이 집에서 했는지 또 입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의 목적은 서비스의 연속성, 표준화, 책임감과 활동을 입증할 수 있다. 서비스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이다. 요 문제하고요. 요양보호 업무의 목적이 번갈아 가면서 나옵니다. 나머지 보기는 해당 사항 없으니까 패스하도록 할게요. 3번 노인 장기 요양 인정 신청 및 판정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관할 보건소에 신청한다. 2번 방문 조사는 요양보호사가 한다. 3번 장기 요양 보험의 보험자는 건강보험공단이다. 4번 결핵으로 신체활동이 어려운 60세 남자는 급여 대상자이다. 5번 표준 장기 요양 인정서는 한도액과 급여 종류, 횟수를 내용으로 한다. 정답은 3번 노인 장기 요양보험의 보험자는 건강보험공단이다 이거죠. 그럼 피보험자, 가입자는 누구죠? 국민입니다. 관할 보건소에 신청합니까?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했었죠. 그리고 방문조사는 요양보호사가 하나요? 공단 직원이 하는데 간호사나 사회복지사가 합니다. 4번 결핵으로 신체활동이 어렵다면 결핵은 노인성 질환이 아니잖아요. 그럼 65세 이상이 되어야지 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어요. 또 5번 표준 장기 요양 인정서에서는 뭐가 나오죠? 등급이 나와요. 이거 신청했을 때 결국은 등급받기 위해서 신청하잖아요. 인정서에는 등급이 나온다. 그러면은 인정서랑 비교해야 될 거 이용계획서예요. 이용계획서는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그 돈에 맞게 이용할 수 있잖아요. 돈 얘기가 나오면 이용계획서이다.
월 급여 한도액, 본인 부담률, 그 급여의 종류, 급여가 뭡니까? 서비스라는 말로 대체해서 보세요. 서비스의 종류나 횟수, 그리고 비용에 대해서는 이용 계획서에서 나타나고 인정서는 등급하고 기간이 나온다, 유효기간이 나온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4번 일정 시간 하면 사실 답이 나와야 됩니다. 일정 시간 대상자를 보호하면서 신체활동 지원, 심신 기능 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는 1번 주 야간 보호, 2번 단기 보호, 3번 방문 요양, 4번 노인 요양시설, 5번 양로시설. 정답은 1번 주 야간 보호죠. 일정 시간 하면은 주 야간 보호. 또 일정 기간 하면은 단기 보호예요. 재가노인 복지시설 종류 뭐 있었죠? 방문 요양, 방문 목욕,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그 밖에 서비스, 복지용구 대여가 있었어요. 단기 보호가 뭐죠? 아들이 그 등급받으신 엄마랑 살고 있는데 출장을 가야 되겠어요. 그럼 엄마를 돌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단기 보호시설에 맡긴다. 그리고 주야간 보호는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집에 오는 겁니다. 일정 시간만 시설에 있는 거예요. 노인 요양시설, 노인 의료복지시설에는 노인 요양시설,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이 있었어요. 이 요양시설, 시설은 10인 이상, 요양 공동생활 가정은 9인 이하죠. 예, 양로시설은 노인 주거복지시설 중에 하나다. 양로시설, 노인 공동생활 가정, 노인 복지주택 등이 노인 주거복지시설이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재가노인 복지시설에는 요런 종류가 있다. 일정 시간 하면은 주 야간 보호, 일정 기간 하면은 단기 보호를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5번 요양보호사가 숙련된 수발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1번 대상자의 불편함을 경감하기 위해서 식사, 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2번 대상자의 신체, 리듬 정보를 전달한다. 3번 바이탈 변화와 투약, 증상, 심리적인 변화까지 관찰한다. 4번 대상자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동기를 유발하며 지지한다. 5번 학대, 소외, 차별받는 대상자의 편을 들어주고 지지해준다. 정답은 1번 대상자의 불편함을 경감하기 위해서 식사, 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것이 바로 숙련된 수발자의 역할이에요. 그렇다면 2번 정보를 전달한다. 이건 뭐죠? 정보 전달자의 역할입니다. 3번 관찰한다 그랬어요. 관찰자의 역할이고요. 4번 동기를 유발하며 지지한다. 동기 유발자의 역할입니다. 잘한다 하면서 대상자의 잔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동기를 유발해 주는 거예요. 5번 학대, 소외, 차별받는 대상자의 편을 들어주고 지지해준다. 이것은 옹호자의 역할입니다. 내가 편이 돼주는 거, 옹호해주는 거. 6번 노인 장기 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중에서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1번 취사, 청소, 정돈, 세탁, 2번 행동 변화의 대처, 3번 구강관리, 식사 도움, 체위 변경, 화장실 이용 돕기, 4번 은행, 관공서, 병원 방문 등 외출 시의 동행, 일상 업무의 대행, 5번 말벗, 격려, 위로, 상담, 의사소통. 정답은 4번 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이 활동 지원 서비스예요. 활동 지원 서비스 뭐라고 했습니까? 집 밖에서 일어나는 행동을 활동 지원으로 기억하시고요. 집 안에서 하는 거는 일상생활이죠.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예요. 집안일 하는 거, 취사, 청소, 정돈, 세탁은 일상생활이잖아요. 집안일 하는 거, 활동은 밖에 나가서 하는 거. 2번 행동변화의 대처, 이거는 치매관리 지원이죠. 행동변화를 대처하는 거. 인육, 인지자극은 60분 이상 한다. 또 3번 구강관리, 스킨십이 필요하죠. 식사도움, 체위변경, 화장실 이동 돕기 대상자와 이 살이 맞닿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이다. 5번 말벗, 격려, 위로, 상담, 의사소통, 정서 지원이에요. 정서 가사 지원 서비스는 60분 이하로 한다. 정서 지원 60분 이하, 가사 지원 60분 이하, 60분 이상 해야 되는 것은 인지 자극, 인육 기억하세요. 집 안에서 하는 것은 생활 지원 서비스, 집 밖에서 하는 업무 등은 뭐 은행 가고 주민센터 가고 병원 같이 가지고 이것은 활동 지원 서비스라는 거 기억하세요.
7번 다음 사례는 시설 예상자의 권리 중에서 어떤 것에 위배되는가? 개별화된 식단, 재활 프로그램을 받을 권리, 머릿결이 상하지 않는 값비싼 파마약을 사용한다. 1번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2번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 3번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4번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5번 차별 및 노인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정답 뭐죠? 4번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죠. 개별화된 식단, 얼마나 질이 높아요. 재활 프로그램까지 해줘. 값비싼 파마약은 머릿결 상할까봐, 또 머릿결이 상하지 않는 좋은 파마약을 쓸 수 있다는 것은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것입니다. 이것도 지금 번갈아가면서 나오잖아요. 사생활, 3번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에서는 뭐가 나와야 되죠? 휴대폰이 나와야 됩니다. 전화기가 나와야 돼요. 외부 방문자가 갑자기 들어와서 사진 불쑥 찍었어. 사생활 침해한 거죠? 휴대전화가 없고 방에 별도의 전화가 설치되지 않아서 외롭게 지낼 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이다. 1번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 머리 모양 남자처럼 다 짧게 잘라버릴 수 있잖아요, 할머니들. 그러면 개별화된 서비스를 받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2번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와요. 35회에도 나왔었죠. 2번이 침대에 생활하던 어르신이 바닥 생활을 강요받거나 매트릭스를 쓰라고 강요받았다. 뭐죠? 안락한 침대, 안락한 매트릭스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했어요.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이다. 4번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동료 노인을 꼬집거나 때릴 때 요양보호사들이 모른 채 했다면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를 요구할 수가 있다. 5번 가족들이 자주 면회 오고 선물을 가족들이 자주 면회 오고 선물을 제공하는 그 노인은 대우를 잘해주고 자식이 안 오는 나는 대우가 나쁘다. 차별하지 마세요. 차별 및 노인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이다. 또 개별화된 식단, 재활 프로그램, 파마약, 머리가 상했어.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이다. 8번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노인학대 유형은 노인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료를 적절히 제공하지 않음. 요거 하면 사실 답이 나와야 돼요. 부적절한 틀니, 보청기, 지팡이, 휠체어, 돋보기, 수염이나 손톱이 지저분하다. 돈이 없어서 병원에 안 모시고 간다. 이거 뭐죠, 여러분? 1번 신체적인 학대, 2번 경제적인 학대, 3번 유기, 4번 정서적인 학대, 5번 방임. 정답은 5번 방임입니다. 기본적인 의식주, 의료를 제공하지 않았다. 틀니, 보청기, 지팡이, 휠체어 이런 거 제공하지 않은 거 방임입니다. 노인에게 필요한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았고 이런 것들 제공하지 않아서 염증 발생했다, 욕창 발생했다, 방임이에요.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노인의 생활 관련 업무를 방치한다. 요것도 방임입니다. 세금 안 냈어, 요금 납부 안 했어, 방임이에요. 유기는 시설에 입소한 후 연락을 두절했다, 왕래를 하지 않는다. 이 노인이 자기 집 안에 있으면 방임으로 보시면 좋고요. 집 밖에 있어, 시설에 있어, 길거리에서 배회하다가 버림받았어, 이런 거는 집 밖에 있다면 유기, 이렇게 답을 하시면 문제가 다 수월하게 풀려요. 배의 노인 발견 시 부양 의무 이행 거부. 노인 어디에 있죠? 집 밖에 있죠? 그러면 유기입니다. 월별 입소 비용 미납 이후로 보호 조치 없이 퇴소시킨다. 노인 어디에 있어요? 시설에 있는 거잖아요. 집이 아니잖아요. 유기이다. 3번 신체적인 학대. 신체적으로 고통 주는 거예요. 집 밖으로 못 나가게 한다. 집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한다. 이게 바로 신체적인 학대입니다. 또 물건을 던지거나 기물파손을 한다, 협박한다, 다 신체적인 학대예요. 생존 유지에 필요한 장치로부터 단절시킨다. 가스, 난방, 전기, 수도 다 끊었어. 신체적인 학대이다. 4번 정서적인 학대. 투명인간 취급합니다. 말도 안 걸어요. 밥도 같이 안 먹어요. 대화도 안 합니다. 이게 바로 정서적인 학대예요. 이성교제에도 방해해요. 또 친구들과 연락하는 것도 방해하고 가족들과 연락하는 것도 방해합니다. 정서적인 학대예요. 성적인 학대, 신체를 빗대서 수치심을 주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이나 행동을 하는 것이 성적 학대이다. 여러분, 방임 중에서도 스스로 자기를 방치하는 것은 자기 방임이에요. 스스로 셀프가 들어가면 자기 방임이고 집
안에 있으면 아무리 노인이 만신창이어도 집 안에 있으면 방임이고 집이 아니고 밖에 있다고 하면 유기로 하시면 답이 다 맞습니다. 9번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의 재원 조달 방식으로 옳은 것은 1번 재가급여는 본인 부담금이 20%이다. 2번 시설급여는 본인 부담금이 15%이다. 3번 전체 재원은 보험료와 국가지원 본인 부담군으로 구성된다. 4번 보험료의 예상 수입액의 15%를 국가에서 부담한다. 5번 공단은 장기 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별도 징수 통합 운영한다. 정답은 3번이죠. 전체 재원은 보험료와 국가지원 본인 부담금으로 구성되는 건 맞습니다. 재가급여는 15%, 시설급여는 20%예요. 국가부담금은 20%죠. 공단은 장기 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돈은 통합징수 같이 받아요. 운영만 별도로 운영한다. 그렇습니다. 10번 다음 중 시각적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는 1번 이상 야릇한 눈빛으로 야한 농담을 한다. 2번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로 노출한다. 3번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를 한다. 4번 회식 자리에서 옆에 앉아 술을 따르라고 한다. 5번 음흉한 눈빛으로 성적 관계를 회유한다. 정답은 2번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로 노출한다. 노출해서 내 눈 버렸잖아요. 시각적인 성희롱입니다. 야한 농담을 한다. 앞에 미사여구 빼고 뒤에만 보세요. 야한 농담 뭘로 하죠? 말로 하죠. 이것은 언어적인 성희롱이죠. 성적인 비유를 한다. 언어적. 옆에 앉아 술을 따르라고 한다. 뭘로 말했어요? 말로 했잖아요. 술 따르라고 한다. 언어적인 성희롱이다. 성적 관계를 회유한다. 회유한다. 말로 했어요. 언어적인 성희롱입니다. 언어적인 것과 시각적인 게 좀 번갈아 가면서 나와요. 눈으로 봐서 눈 버린 거 시각적이고 말로 한 거 언어적이죠. 11번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옳은 것은 직업윤리 문제 많이 나오죠. 1번 대상자의 습관이나 요구보다는 매뉴얼대로 서비스를 진행한다. 2번 업무 수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3번 정해진 원칙과 절차보다는 요양보호사 판단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4번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근무를 대신해달라고 사적으로 부탁하였다. 5번 대상자를 선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정답은 2번 업무 수행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1번 볼까요? 대상자의 습관이나 요구보다는이 아니라 대상자의 습관을 더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3번 정해진 원칙과 절차보다는 아니에요. 정해진 원칙과 절차가 중요해요. 요양보호사의 판단으로 하는 게 아니죠. 4번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근무를 대신해 달라고 사적으로 부탁할 필요는 뭐 있습니까? 센터에 공적으로 부탁합니다. 5번 대상자를 선별합니까? 선별하지 않습니다. 12번 학대 피해를 입은 노인을 일정 기간 보호하고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은 1번 노인 보호 전문 기관, 2번 노인 복지관, 3번 주야간 보호센터, 4번 정신건강복지센터, 5번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 정답은 5번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입니다. 노인을 보호하고 치유 프로그램을 하게 하는 것은 학대 피해 입은 노인을 쉬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이다. 그렇다면 학대 노인을 신고하는 기관은 노인 보호 전문 기관이었어요. 학대 노인을 신고하면 노인을 보호해줘야 되잖아요. 노인 보호 전문 기관이었다. 노인복지관은 노인 여가복지시설 중에 하나였어요.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이 여가복지시설이었다. 또 주야간보호센터, 재가노인복지시설이었어요. 재가에서 일정 시간 하면은 주야간보호, 일정 기간 하면은 단기보호였어요. 4번 정신건강복지센터. 이거는 우울증이나 스트레스,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치매 안심센터는 뭐죠? 치매 초기 상담, 조기 검진을 치매 안심센터에서 해요. 가까운 보건소에 있습니다. 13번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직업윤리를 준수한 사례는 1번 제공해야 할 서비스 내용은 방문 요양 시에 확인한다. 2번 대상자의 미미한 변동사항은 보고를 생략한다. 3번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꺼번에 정리해서 기록한다. 4번 업무 외의 장소에서 대상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다. 5번 대상자가 집에 없는 경우 메모로 남긴다. 정답은 5번 대상자가 집에 없는 경우 메모로 남긴다입니다.
1번 제공해야 할 서비스 내용은 방문 요양 시에 확인합니까? 요양하기 전에 확인하겠죠. 대상자의 미미한 변동사항이라도 보고를 생략하지 않아요.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꺼번에 정리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기록을 합니다. 그래야 안 잊어버리겠죠. 업무 외 장소에서는 대상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정리해 볼게요. 좀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파트이기 때문에 복장, 외모 등 자기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고요. 우리는 직무교육을 통해서 전문 기식과 기술을 습득해서 대상자를 잘 케어를 해야 돼요. 방문 일정 변경할 때는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겠죠. 대상자가 집에 없어 방 안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음 방문일을 메모로 남기고 갑니다.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비밀을 유지한다. 이 비밀 유지 안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어요. 사고 발생 즉시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합니다. 보호자한테 보고하는 게 아니라 요양보호사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죠? 센터에 소속되어 있어요. 바로 나의 윗상사에게 보고를 해야겠죠. 대상자에게 유아어, 명령어, 반말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서비스 내용과 방법은 반드시 대상자의 의견을 묻고 시행합니다. 복지용구 구매 알선 행위는 하지 않죠. 정보 제공만 해요. 등급 판정 또는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알선하거나 유도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벌칙이 2예요. 대상자가 학대받는다고 의심이 되면 우리 신고하죠. 또는 보고합니다. 확실해지면 신고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기관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수사기관에서. 또 서비스 제공은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릅니다. 제공된 서비스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요양보호사의 직업 윤리가 되겠어요. 14번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하는 행동 규범은 다 연관된 문제죠. 1번 복지용구는 직접 판매 알선한다. 2번 기관장의 지시는 상황에 따라서 선택해서 따른다. 3번 대상자의 사적 정보를 외부기관과 공유한다. 4번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된 기술을 지속적으로 습득한다. 5번 급한 경우 보고 없이 근무지를 비울 수 있다. 네, 좀 쉬웠죠? 4번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된 기술을 지속적으로 습득한다. 복지용구는 직접 판매 알선하지 않죠? 그냥 정보 제공만 한다. 또 기관장의 지시는 상황에 따라 선택하지는 않죠. 일단 말을 잘 들어야겠죠. 대상자의 사적인 정보는 공유하지 않아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비밀 유지한다. 급한 경우라도 보고를 하고 비워야겠죠. 15번 요양보호사가 업무를 수행할 때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전신 스트레칭 방법은 정말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우리가 요양보호사 업무할 때 힘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하면은 근골격계 질환이 많이 생깁니다. 수근관 증후군이 생긴다든지 관절염이 생긴다든지. 그래서 건강 유지를 잘 해줘야 돼요. 상하좌우 교대로 스트레칭한다. 2번 한 자세를 5에서 10초 유지한다. 3번 통증이 느껴질 때까지 동작을 반복한다. 4번 스트레칭 자세에서 숨을 최대한 참는다. 5번 한 자세를 10에서 15회 반복한다. 정답은 1번 상하 좌우 교대로 스트레칭 한다 입니다. 한 자세를 5에서 10초 동안 유지합니까? 예, 자세는 10에서 15초간 유지합니다. 유지는 길어요. 숫자가 10에서 15초. 통증이 느껴질 때까지 반복하지 않아요. 느껴지지 않을 정도. 그냥 시원할 때까지만 시행합니다. 왜? 통증은 근육 긴장과 부상을 초래하기 때문에. 또 스트레칭 자세에서 숨을 최대한 참지 않아요. 호흡은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합니다. 한 자세를 10에서 15회 반복하는 게 아니라 5에서 10회 반복하고 동작과 동작 사이는 5에서 10초 쉽니다. 유지할 때만 10에서 15초 유지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16번 몸에 감염된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공용 체온계를 사용한다. 2번 손끝으로 가려운 곳을 긁어준다. 3번 증상이 있는 부위에만 약을 바른다. 4번 대상자가 사용한 침구류를 다른 대상자의 물품과 함께 세탁하는 것은 괜찮다. 5번 대상자와 접촉한 사람은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동시에 치료한다. 정답은 5번 대상자와 접촉한 사람은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함께 동시에 치료한다입니다.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동시에 치료한다. 동시에라는 말이에요. 공용 체온계를 사용한다. 안 돼요. 감염된 사람에게 직접 전파, 간접 전파 됩니다. 의복, 침구, 수건, 혈압계, 체온계 같이 쓰지 않아요.
2번 맨손으로 가려운 곳을 긁어준다. 맨손으로는 닿으면 안 됩니다. 보고 없이는 접촉하면 안 돼요. 3번 증상이 있는 부위에만 약을 바른다. 아니에요. 목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골고루 발라요. 밤에 바르고 아침에 씻어냅니다. 4번 대상자가 사용한 침구류 당연히 같이 쓰지 않아야겠죠. 침구류, 내의류 뜨거운 물로 10분 또는 20분 세탁하고 건조하고도 3일 후에 사용합니다. 이 옴이 이 3일까지 살 수 있기 때문에요. 동시에 치료한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17번 노인성 질환의 특성은 1번 경과가 짧고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가 쉽다. 2번 원인이 명확하다. 3번 초기 진단이 용이하다. 4번 합병증이 동반되기는 쉽지 않다. 5번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 변화로 지방 흡수력이 감소한다. 정답은 5번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 변화로 지방의 흡수력이 감소한다입니다. 노인성 질환은요, 경과가 길고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내가 이게 늙어서 아픈 건지 병이 걸린 건지 잘 모릅니다. 원인이 불명확하고요. 진단이 어렵습니다. 이게 노화인지 질병인지 몰라요. 합병증이 동반이 되죠. 또 소화기계 변화로 지방 흡수력이 감소해요. 그래서 지방을 좀 덜 먹어야 됩니다. 나이 먹으면 지방이 흡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느끼한 거 지방은 덜 먹어야 된다. 18번 대상자에게 변비를 예방할 수 있는 요인으로 맞는 것은 1번 수분 섭취의 감소, 신체 활동의 자제, 복부 근력의 약화, 불규칙한 배변 습관, 식이섬유소가 풍부한 채소와 과일 섭취. 정답은 5번. 변비를 예방하려면 식이섬유소가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섭취한다. 수분 섭취의 증가가 예방할 수 있겠죠. 신체 활동의 자제가 아니라 증가, 복부 근력의 강화, 규칙적인 배변 습관이 변비를 예방할 수가 있다. 변비랑 설사에 관련된 문제가 퐁당퐁당 나옵니다. 설사는 수분 섭취를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19번. 노화에 따른 피부계 변화로 옳은 것은 1번 멜라닌 색소가 증가, 2번 손발톱이 얇아짐, 3번 탄력이 떨어지고 피하 지방이 증가, 4번 입가와 뺨에 털이 증가, 5번 피부가 건조하고 두꺼워짐. 정답은 4번 입가와 뺨에 털이 증가. 별로 좋지 않은 털이 증가해요. 멜라닌 색소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흰머리가 나오고요. 손발톱이 두꺼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미지근한 물에 불려가지고 깎았어요. 피부 탄력은 떨어지고 피하 지방도 감소합니다. 지방층이 없기 때문에 얇고 주름이 가는 거예요. 피부가 건조해요. 그리고 두꺼워짐, 얇아져요. 건조한 건 맞는데 두꺼워지는 게 아니라 얇아진다. 20번 복압성 요실금이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체중 관리를 한다. 2번 꽉 조이는 옷을 입는다. 3번 매일 줄넘기를 시킨다. 4번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5번 섬유소가 적은 음식을 제공한다. 정답은 1번 체중 관리를 한다입니다. 복압성 요실금은 체중 관리를 해줘야 돼요. 살을 빼야 돼요. 지방을 줄여줘야 됩니다. 복압성 요실금, 절박성 요실금, 역류성 요실금이 있었어요. 복부 내 압력 증가로 소변이 나오는 것이 복압성입니다. 또 소변 보고 싶다고 느끼자마자 막 나와. 절박한 거, 절박성. 또 역류되는 것이 역류성 요실금이죠. 매일 줄넘기를 시키면 되겠어요.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해야겠죠. 수분 섭취는 제한하지 않아요. 충분한 수분 섭취로 방광 기능을 유지합니다. 섬유소가 적은 음식을 제공하지는 않겠죠. 섬유소는 풍부하게 먹는 것이 좋다. 그래야 변비도 예방되고, 변비가 예방이 돼야 압력이 높지 않아서 복압성 요실금에는 효과가 있겠죠. 체중 관리를 한다. 살을 뺀다. 이것이 복압성 요실금에 효과가 있다. 21번 뿌옇게 혼탁한 각막과 안구 통증이 느껴지는 질환은 1번 결막염, 2번 녹내장, 3번 백내장, 4번 망막염, 5번 안구 건조증. 정답은 녹내장입니다. 각막 하면은 녹각, 그리고 통증 하면은 녹내장이에요. 항상 녹내장과 백내장이 섞어서 나오잖아요. 안압상승, 뿌옇게 혼탁한 각막, 안구의 통증은 녹내장입니다. 백내장은 뿌연 거예요. 수정체가 혼탁하다, 눈부시다, 동공의 백색 혼탁, 불빛 주위 무지개, 밤과 밝은 눈빛, 눈부심, 백내장 비읍이죠. 백색 혼탁 비읍, 불빛 비읍,
밤과 밝은 다 비읍이에요. 이렇게 연결하세요. 안압이 상승했다 하면 녹내장. 뿌옇긴 뿌연데 각막이 뿌연 것은 녹각 녹내장입니다. 22번 뇌졸중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도파민 부족으로 발생한다. 2번 좌뇌가 손상되면 좌측 마비가 발생한다. 3번 전신마비 증세가 온다. 4번 안정시에 떨림, 무표정한 얼굴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5번 손뇌 손상 뇌졸중 환자는 균형감을 상실한다. 정답은 5번 운동실조증입니다. 뇌졸중은 대상자의 발음이 정확한지를 확인을 하죠. 그리고 좌우 대칭이 맞는지를 확인합니다. 걸어보세요 했는데 비틀거리고 한쪽으로 쓰러지면은 뇌졸중 의심할 수 있어요. 뇌졸중의 증상은 마비나 언어장애, 연하곤란, 의식장애, 어지럼증 등이 있겠습니다. 1번 도파민 부족하면은 파킨슨병이었죠. 또 좌뇌가 손상되면 우측마비 이렇게 반대로 크로스로 와요. 안정시에 떨림 하면은 파킨슨, 무표정한 얼굴 파킨슨이었어요. 23번 노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성적 문제로 옳은 것은 1번 관절염은 오르가즘을 지연시킨다. 2번 당뇨병은 발기부전을 일으킨다. 3번 뇌졸중은 성생활이 불가능하다. 4번 질분비물 증가로 성교통이 감소한다. 5번 성욕이 사라진다. 정답은 2번 당뇨병은 발기부전을 일으킨다. 관절염은 오르가즘을 지연시킵니까? 관절염의 통증은 성적 활동에 방해가 된다. 염증성 약물도 성적 욕구를 감소시킨다. 과도한 알코올을 섭취했을 때 여성은 오르가즘이 지연되고 남성은 발기가 지연된다. 뇌졸중은 성생활이 불가능하진 않았죠. 또 질분비물은 증가합니까? 분비물이 감소한다. 질 조직이 얇아진다. 성교통은 증가한다. 성욕이 사라집니까? 성기능이 변화되지 않는 수술들은 뭐가 있었죠? 자궁적출술, 유방절제술 해도 성기능은 변화되지 않는다. 전립선 절제술을 해도 발기하는 데는 문제를 유발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당뇨병은 발기부전. 24번 노인이 운동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옳은 것은 1번 심장 근육의 수축력이 증가, 2번 자극에 대한 반응 증가, 3번 관절의 가동 범위가 증가, 4번 폐조직의 탄력성이 증가, 5번 낙상에 대한 두려움. 정답은 5번 낙상에 대한 두려움이 운동을 기피시킨다. 맞죠? 심장 근육의 수축력은 감소합니다. 심장에서 피를 꾹 짜줘야 전신으로 혈액순환이 될 텐데 꾹 짜주는 수축력이 감소한다. 자극에 대한 반응이 증가하나요? 둔해지잖아요. 반응이 감소한다. 관절의 가동 범위가 감소합니다. 그 폭이 더 좁아져요. 움직일 수 있는 가동 범위가 감소한다. 탄력성이 증가하지는 않죠. 탄력성은 다 감소합니다. 특히나 폐조직의 탄력성은 더욱 감소한다. 25번 혈압약과 복용 시 혈압을 상승시키는 식품은 1번 자몽주스, 2번 인삼, 3번 루테인, 4번 유산균, 5번 오메가3. 정답은 2번 인삼이에요. 인삼과 혈압약은 오히려 더 혈압을 상승시킨다. 자몽주스랑 혈압약 같이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혈압을 상승시켜서가 아니라 오히려 혈압약은 혈압을 떨어뜨리잖아요. 약발이 너무 받아서 오히려 혈압이 떨어진다. 26번 대상자의 숙면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오후에 카페인 음료나 와인 한 잔은 괜찮다. 2번 텔레비전을 틀어주어 잠들 때까지 보게 한다. 2번 밤잠이 부족한 경우 낮잠을 자게 한다. 4번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게 한다. 5번 잠자기 직전에 집중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한다. 정답은 4번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게 한다.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지 숙면이 됩니다. 낮잠은 피하고 저녁에 과식하지 않는다. 저녁에는 카페인이나 녹차, 와인은 자제하는 게 좋죠. 잠자기 직전에 집중하는 일을 하게 되면 잠을 더 못 잔다고 했어요. 그래서 숙면하면은 낮잠을 피해라 중요하고요. 또 카페인을 좀 저녁에는 먹지 않게 한다.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27번 노인이 10년마다 추가로 받아야 하는 예방접종은 1번 결핵, 폐렴구균, 2번 홍역 풍진, 3번 폐렴구균 대상포진, 4번 파상풍과 디프테리아, 5번 인플루엔자 대상포진. 정답은 4번 파디. 10년마다 맞아야 되는 것은 파상풍과 디프테리아죠.
10년마다 파 D, 또 65세 이상 매년 맞는 거 인플루엔자 독감 주사였고요. 그리고 65세 이상 한 번은 맞아야 되는 거 폐렴구균 대상포진이었어요. 시설 들어가려면 대상포진 맞는다. 28번 폭염에 노출되었을 때 안전수칙으로 옳은 것은 1번 야외활동을 격려한다. 2번 따뜻한 물로 통목욕을 시킨다. 3번 시원한 물을 천천히 마시게 한다. 4번 구강으로 섭취하는 음식물의 양을 늘린다. 5번 두꺼운 담요를 덮어 체온 송실을 예방한다. 28번 답은 3번 시원한 물을 천천히 마시게 한다. 폭염에 노출되었어요. 이때는 수분 섭취를 한다. 그리고 시원하게 해준다. 이게 중요합니다. 29번 상황이 급하거나 사안이 가벼울 때 활용할 수 있는 업무보고 형식은 1번 구두보고, 2번 서면보고, 3번 전산망보고, 4번 원래회의보고, 5번 정기업무보고. 정답은 1번 구두보고죠. 상황이 급하거나 사안이 가볍다면 구두보고 한다. 또 서면보고, 정확성, 자료보존, 정기보고가 할 때 쓴다. 또 전산망보고, 이 구두보고와 서면보고 두 가지의 장점을 합했어요. 시간도 절약하고 편리하고 실시간 확인할 수가 있다. 원래회의, 요양보호사들의 회의예요. 정보와 경험을 서로 공유하고 업무에 관련된 정보를 전달한다. 그래서 요양보호사 하면은 원래회의. 또 사례회의 있었죠. 대상자들의 상황과 서비스를 점검할 수 있는 회의가 사례회의가 되겠습니다. 30번 요양보호사가 업무 내용을 기록하는 목적은 기록의 목적 나왔어요. 1번 서비스의 연속성 유지, 2번 기간 중심의 서비스 계획 수립, 3번 대상자의 개인정보 공유, 4번 보호자와의 밀착 관계 형성, 5번 업무에 대한 책임 회피. 정답은 1번 서비스의 연속성 유지죠. 업무의 목적과 기록의 목적 비교하기로 했었죠. 예, 기록은 그 대상자가 요양보호사가 바뀌어도 연속적인 서비스를 받게 하도록 하고 표준화된 서비스를 받게 하는 것이 기록의 목적이었어요. 업무 자체의 목적은 대상자의 신체 기능을 증진시켜서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기억하시고요. 31번 임종에 가까운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신체적인 변화는 정말 맨날 나오는 문제예요. 1번 호흡이 규칙적이다. 2번 잠자는 시간이 줄어든다. 3번 사지가 따뜻해진다. 4번 근긴장도가 증가한다. 5번 소변량이 감소한다. 31번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는 일단 호흡이 불규칙하고요. 잠자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사지가 차가워져요. 그래서 이제 보온을 해줘야 되잖아요. 담요나 이렇게 전체 보온을 해줍니다. 그 보일러 온도를 올린다든지. 또 근긴장도가 감소합니다. 반응하는 그 반응력이죠. 감소한다. 소변량도 감소한다. 기저귀 채우죠. 사후에는 패드를 댑니다. 머리는 옆으로, 또 이제 입맛도 없고 밥을 안 먹으니까 스프레이로 생수를 담아가지고 입안에 조금씩 뿌려주고요. 가슴에서 가래 끓는 소리가 난다. 이게 지금 뱉어낼 수 있는 기운이 없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죠. 고개를 옆으로 돌려줘서 배액이 잘 되도록 한다. 32번 임종을 앞둔 대상자가 다음과 같이 말할 때 임종 적응의 단계 중에서 뭐냐.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우리 딸, 막내딸 결혼할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 정답은 타협이었죠. 임종 적응의 5단계, 부분, 협, 우수,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입니다. 부분, 우수 아니냐 하시는 분도 있는데, 협상. 이게 간호조무사 책에는 협상으로 나옵니다. 타협, 협상. 일단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믿고 싶은 겁니다. 분노. 왜 하필 나야?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기는 거야? 이거 분노예요. 분노. 부정 아니에요. 이거 기억하세요. 왜 하필 나야?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겨? 분노가 끓어오르는 겁니다. 우리 막내딸 시집갈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협상하는 거죠. 타협이에요. 자신의 근심과 슬픔을 더는 말로 표현하지 않는다. 말하지 않는 것은 우울입니다. 나는 지쳤어. 그냥 포기하고 받아들인다. 수용이에요. 33번 시설에서 대상자가 다른 사람을 성추행했다. 대처법은 1번 반복하지 않도록 큰 소리로 창피를 준다. 2번 가족에게 보고하고 퇴소시킨다. 3번 대상자의 행동을 이해한다고 다독인다. 4번 산책을 가자며 주의를 환기한다.
5번 행위를 중단시키고 시설장에게 즉시 알린다. 정답은 5번 행위를 중단시키고 시설장에게 즉시 알린다입니다. 성추행 또는 성적인 그 부적절한 성행동은 단호하게 하는 거였잖아요. 행위를 중단시킨다, 시설장에게 즉시 알린다, 단호하게 말한다 이런 것들이 답이 됩니다. 감정적인 대응은 삼가하고 단호히 거부 의사를 표현한다 이런 것들이 답이 되는 거예요. 34번 요양보호사가 결핵 대상자와 접촉 후 취해야 할 대처법은 1번 결핵약을 복용한다, 2번 즉시 요양보호 업무를 중지한다, 3번 자가격리하며 보건소에 신고한다, 4번 접촉한 모든 사람과 동시에 치료를 받는다, 5번 일정 기간 후에 감염 여부를 확인한다. 정답은 5번 일정 기간 후에 감염 여부를 확인한다. 이것이 답이죠. 결핵의 증상은 2, 3주 이상의 기침, 2주 이상 기친다면 결핵을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오후에는 발열, 야간에는 수면 중에 식은땀이 난다. 체중이 쭉쭉 빠진다. 결핵이 걸렸어. 결핵약을 무조건 복용합니까? 아니죠. 즉시 요양보호 업무를 중지한다. 마음은 그렇지만 보호구를 착용한 후에 접촉을 해서 대상자를 케어해줘야겠죠. 자가격리하면서 보건소에 신고합니까? 병원이나 보건소를 방문해서 감염 검사를 받습니다. 접촉한 모든 사람과 동시에 치료, 이거는 오미죠. 2주에서 1개월 이후 잠복기가 지난 다음에 엑스레이 찍어보고 결핵 걸렸는지 감염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보기 중에서 가장 근접한 답을 고르시면 돼요. 그래서 뭐 감염 여부를 확인한다, 엑스레이를 찍는다 이런 것들이 답이 되겠어요. 2주에서 1개월 이후에 또 확인한다 이런 것이 답이 됩니다. 35번 장기요양요원의 지원센터 역할로 옳은 것은 1번 장기요양 급여비용 지급, 2번 장기요양 인정 신청, 3번 장기요양 재정정책 수립, 4번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침해 상담 및 건강 증진, 5번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정답은 4번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침해 상담 및 건강 증진, 이것이 요양지원센터의 역할이에요. 요양지원센터, 장기요양요원에 관한 상담과 건강을 책임진다. 장기 요양요원은 요양보호사도 될 수 있고요. 또 방문 간호조무사, 방문 간호사, 치위생사, 또 사회복지사 등이 있겠어요. 장기 요양 급여의 비용은 어디서 지급하나요? 건강보험공단이죠. 장기 요양 인정 신청은 공단에다 했고, 또 재정 정책의 수립도 공단에서 했고요. 장기 요양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기관이죠. 기관에서 이제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합니다. 36번 경관영양을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청색증이 나타나면 비위관을 제거한다. 2. 대상자를 앉게 하거나 침상머리를 올린다. 3. 영양액 주머니를 의장보다 낮은 위치에 건다. 4. 영양액을 시간당 50ml가 들어가도록 주입한다. 5. 영양액 주머니를 하루에 한 번 세척하여 말린다. 정답은 2번 대상자를 앉게 하거나 침상머리를 올린다입니다. 1번 청색증이 나타나면 비위관을 제거합니까? 요양보호사는 제거하지 않아요. 잠근 후에 보고합니다.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합니다. 3번 영양액 주머니를 위장보다 높은 위치에 겁니다. 우리 몸보다 낮은 위치에 거는 것은 소변 주머니밖에 없어요. 수액, 수혈, 영양액 다 몸보다 높은 위치에 걸어야 중력에 의해서 아래로 잘 떨어진다. 4번 영양액을 시간당 50ml가 들어가도록 주입한다. 50ml 맞잖아. 시간당이 아니에요. 1분이에요. 1분. 1시간 동안 50ml 들어가면은 종이컵 반밖에 안 들어가는 건데 하루 종일 밥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1분에 50ml가 들어가도록 하고요. 너무 많이 들어가면 설사가 유발되고 구토가 유발될 수가 있어요. 5번 영양액 주머니를 하루에 한 번 세척하여 말린다. 우리 밥 먹고 설거지 그때그때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매번 깨끗이 씻어서 말린 후에 사용합니다. 경관영양 매번 시험에 나오고 있는데요. 1분에 50ml를 주입한다. 중요하고요. 영양액은 차갑게 넣는 게 아니라 체온 정도 36.5도씨 정도로 따뜻하게 넣어줘야 돼요. 우리 위에서도 너무 찬 거 먹으면 위경련 나잖아요. 코로 넣지만 위로 들어가기 때문에 체온 정도의 온도가 좋다. 영양 주머니 씻어서 말린 후에 사용한다. 이게 맞죠? 소독한다 아닙니다. 밥그릇 소독하지 않아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구토 시 비위관을 잠근다, 잠그고 보고한다. 영양액이 역류가 되면 비위관이 열려 있는지 확인을 한다.
방광보다 낮게, 몸보다 낮게 놓는 것은 소변 주머니였어요. 경관영양, 수액, 출혈 부위는 다 몸보다 위로 놓게 한다. 37번 누워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침상 테이블에 왼팔을 올려주고 똑바로 앉힌다. 2. 오른쪽을 베개나 쿠션으로 지지해준다. 3. 왼쪽 입에 빨대를 고정시켜 국물을 제공한다. 4. 음식을 반 정도 삼키면 다음 음식을 넣어준다. 5. 오른쪽을 밑으로 하여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하게 한다. 뭘까요?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은 5번. 오른쪽을 밑으로 하여, 건강한 쪽을 밑으로 하여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하게 한다 입니다. 1번 볼게요. 침상 테이블에 건강한 팔을 올려주죠. 예, 건강한 팔은 어느 쪽 팔이에요? 왼쪽 편마비니까 오른쪽이 건강한 쪽이에요. 건강한 쪽을 걸터 놓고 밥을 먹습니다. 2번. 베개나 쿠션으로 어느 쪽을 지지하죠? 불편한 쪽, 왼쪽을 지지합니다. 3번. 왼쪽 입에 빨대를 고정시켜 국물을 제공한다. 건강한 쪽으로 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에 제공하고요. 4번. 음식을 반 정도 삼키면 다음 음식을 넣어줍니까? 완전히 삼켰는지 확인하고 음식을 넣어주는 거예요. 충분히 삼킬 정도의 적은 양을 입에 넣습니다. 계속 꾸역꾸역 넣으면 안 돼요. 다 먹으면 또 천천히 넣고, 다 먹으면 넣고 이렇게 천천히 하셔야 돼요. 편마비 대상자 침상 식사, 불편한 쪽은 지지하고요. 건강한 쪽으로 먹습니다. 잔존 능력을 유지해야 되니까요. 마비된 상체를 베개나 쿠션으로 지지하고 건강한 쪽으로 밥을 먹게 한다. 건강한 쪽으로 밥을 먹게 하고 일어날 때도 건강한 쪽 손으로 짚고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식탁에 앉을 때 배꼽 높이 식탁이 좀 낮죠? 팔꿈치는 올리고 깊숙이 앉죠? 머리 숙이고 턱은 당기고 의자를 깊숙이 앉는다. 이 정도가 중요한 것이 되겠어요. 38번 약품 보관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귀약은 냉동고에 보관한다. 2. 안연고는 상온에 그늘진 곳에 보관한다. 3. 안약은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보관한다. 4. 가려약은 물약에 녹여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 5. 갈색병이 들어있는 물약은 직사광선이 드는 곳에 보관한다. 정답은 2번 안연고는 상온에 그늘진 곳에 보관한다입니다. 1번 귀약은 냉동고에 보관합니까? 안약, 귀약은 실온에 그늘진 곳이에요. 그늘진 곳에 그냥 실온에다가 보관하면 됩니다. 3번 안약은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보관한다.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보관하는 약품은 없어요. 상온에 그늘진 곳, 다 햇볕은 안 봐야 됩니다. 4번 가루약은 물약에 녹여 서늘한 곳에 보관합니다.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 건 맞는데 물약에 녹이면 안 되겠죠? 숟가락을 사용해서 약간의 물에 녹인 후에 투약할 때 녹이는 거예요. 또는 바늘을 제거한 그 주사기, 플라스틱 주사기를 이용해서 가루약을 먹이죠. 5번 갈색병에 들어있는 물약은 직사광선이 드는 곳에 보관한다. 갈색병 자체가 자외선 차단하기 위해서 갈색병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서늘한 곳에서 직사광선을 피해서 보관한다. 이것이 맞겠고요. 우리 안약과 안연고 차이점을 꼭 아셔야 되는데요. 둘 다 아래측에 눈에 넣죠? 그게 어디죠? 하안검이에요. 아래 눈꺼풀 하안검에 넣는데 연고는 끈적끈적하잖아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넣는다. 그리고 연고를 넣으면 눈 안에서 떡지잖아요. 그래서 눈알을 움직여준다. 안약은 눌러준다. 안약 눌러. 안연고 움직여. 2, 2, 3, 3 글자 수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39번 귀에 염증이 있는 대상자에게 귀약을 투여했어 귓바퀴 잡는 손의 위치와 방향으로 옳은 것은 이거 모르시는 분 없으시겠죠? 어른은 후 상방 뒤에서 위로 올려줍니다. 이렇게 올린 상태에서 귀약을 넣는 거고요. 이렇게 귀를 후상방으로 당긴 상태에서 고막 체온계를 귀 속으로 집어 넣는 거예요. 여긴 염증이 있으니까 귀약을 투여할 때는 후상방으로 잡아 당깁니다. 귀약은 어디에 보관했죠? 냉장고? 아니죠. 상온에 그늘진 곳에 보관한다. 40번 정맥 주사 바늘을 제거한 부위를 알코올솜으로 비비지 않고 누르는 이유는 우리 병원 가서 정맥 주사 맞아 보신 분 또는 체열이나 수혈 받아 보신 분 아시죠? 뭐라 그러나요? 비비지 마세요. 꽉 눌러주세요. 이러잖아요. 누르는 이유는 뭘까요? 4번 피멍 발생 예방입니다. 이것은 35회 국가고시에 나왔던 문제예요. 부종이 예방이냐 약물 흡수 촉진이냐 뭐 헷갈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엉덩이 주사 같은 경우는 약물 흡수 촉진을 하기 위해서 문지르잖아요. 피멍 안 들게 하기 위해서 눌러주는 거예요.
41번 대상자가 화장실을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화장실 문 밖에 응급배를 설치한다. 2번 화장실 안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둔다. 3번 화장실은 눈이 부시지 않도록 조명을 어둡게 한다. 4번 화장실 앞에 화분을 놓아 위치를 표시한다. 5번 밤에는 수면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화장실 표시등을 꺼둔다. 정답은 2번 화장실 안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둔다입니다. 1번 왜 틀렸어요? 화장실 문 밖에 설치하면 뭐 누를 수가 있나요? 문 안에 설치한다. 이런 한 글자에 주의하세요. 3번 화장실은 눈이 부시지 않도록 조명을 어둡게 한다. 조명이 밝아야 하는 곳은 무조건 화장실이에요. 화장실에서 바닥이 미끄럽기 때문에 낙상이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화장실은 무조건 밝게 해야 된다. 그리고 대변 치워줄 때, 대변 닦아줄 때 그때 불을 환하게 한다. 그 두 가지는 무조건 환하게 합니다. 4번 화장실 앞에 화분을 놓아 위치를 표시한다. 화분 또 꼬꾸라지겠죠. 밤에 화장실 가다가 화분 밟고 또 꼬꾸라집니다. 화분 액자는 절대 놓지 않습니다. 5번 밤에는 수면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화장실 표시등을 꺼둔다. 밤에 화장실 가고 있는데 불 꺼놓으면 또 꼬꾸라지겠죠. 켜둡니다. 화장실은 무조건 불을 켜놔야 돼요. 밤에도. 대상자가 화장실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항상 대상자를 관찰하고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 꼬꾸라지려고 하면 즉각 개입해서 붙잡아줄 수 있는 위치의 요양보호사가 있어야 돼요. 낙상이 진짜 제일 위험합니다. 1번 화장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나 신발을 놓아준다. 바닥에 까는 거예요. 문 안에 응급배를 설치한다. 화장실 조명은 무조건 밝아야 됩니다. 문턱은 없애야 돼요. 문턱에 진짜 꼬꾸라져서 넘어지는 경우 정말 많아요. 변기 옆에 손잡이 있으면 너무 좋겠죠? 화장실 앞에 화분이나 액자, 잡다구리한 거 놓지 않습니다. 휠체어 반드시 잠가야지. 안 그러면은 휠체어 밖에 대굴대굴 굴러서 또 꼬꾸라집니다. 42번 침상 배설을 돕는 방법은 1. 배변 후 물티슈로 닦고 바로 옷을 입힌다. 2. 뒤처리할 때 뒤쪽에서 앞쪽으로 닦아준다. 3. 항문이 변기 중앙에 위치하도록 대어준다. 4. 배에 힘을 주기 쉽도록 침대 머리를 낮춰준다. 5. 배설물에 피가 섞여 나오면 대상자에게 확인시킨 후 버린다. 침상 배설 돕는 방법 뭐죠? 3번 항문이 변기 중앙에 위치하도록 대어준다. 뭐 이걸 모른다 하더라도 1번 배변 후 물티슈로 닦고 바로 옷을 입힐까요? 건조시키겠죠. 습하면 또 뭐 습진도 날 수 있고요. 또 2번 뒤처리할 때 뒤쪽에서 앞쪽으로 하면 똥균, 대장균이 그냥 질로도 들어가고 요도로 들어가서 병 걸리잖아요. 염증 생기잖아요. 무조건 앞쪽에서 뒤쪽으로. 요도, 질, 항문. 항상 항문은 맨 마지막에 닦아주는 거예요. 요도, 질, 항문. 그 성기가 지금 요도와 항문 중간에 있잖아요. 이거 순서 기억하세요. 항문은 무조건 맨 마지막이다. 4번 배에 힘을 주기 쉽도록 머리를 낮춰줍니까? 우리가 앉아서 똥을 싸야 잘 나오지 누워있으면 똥이 안 나오잖아요. 머리를 올립니다. 반자 위로 올려요. 5번 배설물에 피가 섞여 나오면 대상자에게 확인시키나요? 아니에요. 이건 보고해야 돼요. 침상 배변 머리를 올려주어서 아랫배에 힘을 주는 자세 반자위, 자위 다 좋습니다. 변기는 따뜻한 물로 데워서 좀 따뜻하게 해야 뭔가 이완이 돼서 잘 나올 거 아니에요. 화장지를 깔고 텔레비전을 켜거나 음악을 틀어놓아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용변을 보게 한다. 소리, 내가 이제 똥 싸고 오줌 싸는 소리가 누가 듣고 있으면은 마음껏 힘을 못 주잖아요. 그래서 주변을 조금 시끄럽게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허리 아랫부분을 무릎 덮개로 덮은 후 바지를 내린다. 홀랑홀랑 벗기면 부끄러워 하잖아요. 수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덮어주고 바지를 내립니다. 이렇게 한다. 43번 이동 변기에 배설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주변을 조용하게 해준다. 2. 배설물을 아침 저녁으로 처리한다. 3. 이동 변기의 높이를 침대보다 높게 한다. 4번 이동 변기 옆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준다. 5. 항문이나 요도 주위에 미지근한 물을 끼얹어준다. 빠르죠? 여러분 근데 천천히 하면 시간 아까워요. 빨리빨리 하도록 할게요. 이동 변기 배설할 때 뭐가 옳아요? 5번 항문이나 요도 주위에 미지근한 물을 끼얹어준다. 우리 왜 자욕할 때 또는 샤워기로 뜨끈뜨끈하게 물 끼얹어주면 사실 똥도 매렵고 오줌도 마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따끈따끈한 물을 끼얹어줍니다. 미지근한 물을 끼얹어줘요. 1번 주변을 조용하게 하면 내가 그 배설하는 소리가 누구가 들리면은 편하게 못 사겠죠? 용변 소리가 안 들리도록 음악 틀어주거나 TV 켜줍니다. 또 휴지를 깔아줘요. 소리가 조금 더 쿠션이 있으면 조금 덜 나니까요. 배설물을 아침 저녁으로 처리합니까? 그냥 그때그때 수시로 처리합니다. 이동 변기의 높이를 침대
높이랑 같게 해요. 또 이동 변기 옆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까는 게 아니라 밑에 깔겠죠. 밑이냐 옆이냐 앞이냐 요거 주의하세요. 이동 변기 어디다 놔요? 침대 옆에 30에서 45도 놓고요. 추워서 야간에 화장실 가기 싫어할 때 이동 변기를 사용해요. 이동 변기가 뭐예요?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거예요. 방 안에 놓을 수 있는 이 변기죠. 소독약으로 세척할 수 있는 이동 변기에 미지근한 물을 끼워줘 준다. 소독약으로 세척할 수 있는 용기가 좋겠죠. 이동 변기는 이게 의자처럼 앉아서 볼일을 볼 수 있는 거고, 간이 변기는 이제 누워있는 침상에 있는 그 대상자들에게 밑에 살짝 넣어주는 그런 변기가 간이 변기가 되겠습니다. 44번 유치 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소변 주머니는 허리보다 높은 위치에 둔다. 2.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3. 소변이 밖으로 새는 경우 유치 도뇨관을 제거한다. 4. 소변이 잘 배출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5. 유치 도뇨관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는 움직임을 제한한다. 유치 도뇨관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 어떻게 도와야 될까요? 정답 4번. 소변이 잘 배출되고 있는지, 관이 꼬이지는 않았는지, 꺾이지는 않았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1번. 소변 주머니는 허리보다 높은 위치에 둔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 몸보다 아래 놔야 되는 것은 소변 주머니 하나다. 낮게 둬야죠. 방광 아래에 둬야 됩니다. 소변 주머니가 몸 위에 있으면 소변이 내 몸으로 흡수되는 거 아니에요. 역류되면 큰일 나겠죠. 이미 몸 밖으로 나간 게 이게 배설물이 다시 내 몸에 들어오면 염증 생깁니다. 무조건 소변 주머니는 내 몸보다 낮게 둔다. 수분 섭취를 제한합니까? 금기사항이 없는 한 수분 섭취를 권장합니다. 수분을 먹으면 안 되는 그런 질병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않으면 권장합니다. 3번. 소변이 밖으로 새는 경우 유치 도뇨관을 제거한다. 유치 도뇨관을 제거하는 거. 이거 요양보호사가 하는 업무가 아니에요. 보고하는 거예요. 요양보호사는 교환 안 합니다. 삽입 안 해요. 세척 같은 거 다 하지 않습니다. 유치 도뇨관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는 움직임을 제한한다. 뭐 그렇게 제한하지 않아요. 그거 유치 도뇨관 꽂고도 이렇게 살살살살 다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산책도 할 수가 있어요. 유치 도뇨관, 소변줄을 꼽는 거죠. 소변 주머니를 방광 아래보다 낮게 한다. 이게 중요하고요. 연결관이 꺾여 있거나 눌려 있으면은 복부도 팽만해지고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꼬여 있는지 잘 확인을 해줘야 돼요. 주머니를 비우고 배출구는 알콜솜으로 이렇게 닦고 나서 그 문을 닫습니다. 45번. 기저귀 사용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기저귀를 하루에 3번 교환한다. 엉덩이에 발적이 있으면 연고를 바른다. 오염된 기저귀는 깨끗한 쪽을 바깥면이 되게 말아서 버린다. 바지를 내린 후 덮개를 덮고 기저귀를 교환한다. 허리를 들 수 없으면 엎드린 채로 기저귀를 교환한다. 정답은 3번. 오염된 기저귀는 깨끗한 쪽을 바깥면이 되게 말아서 버린다. 똥오줌 있는 부분을 안쪽으로 말고 겉에는 깨끗한 쪽으로 말아서 버리는 거죠. 1번. 기저귀를 하루에 3번 교환합니까? 그때그때 신속하게 교환합니다. 엉덩이에 발적이 있으면 연고를 바르는 게 아니고 씻고 건조시키거나 따뜻하게 마사지를 하거나 체위를 계속 변경하거나 보고를 하겠죠. 또 바지를 내린 후 덮개를 덮고 기저귀를 교환한다. 덮은 후에 내린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바지 내리고 덮으면 편하긴 하겠죠. 근데 대상자가 수치심을 느낄 수 있잖아요. 덮어준 다음에 내립니다. 허리를 들 수 없으면 엎드린 채로 기저귀를 교환합니까? 아니에요. 옆으로 이렇게 돌려요. 그리고 기저귀 깔아요. 그리고 다시 똑바로 눕힙니다. 옆으로 돌려 눕혀서 교환한다. 46번. 구강청결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이완을 닦아낼 때는 깊숙이 목젖까지 닦는다. 2. 일회용 스펀지에 치약을 묻혀 닦는다. 3. 대상자를 똑바로 눕힌 자세에서 닦는다. 4. 구강점막에 염증이 있으면 구강청정제로 닦는다. 5. 위쪽 잇몸과 이를 닦은 후 아래쪽 잇몸과 이를 닦는다. 정답은 5번. 위쪽 닦고 아래쪽 닦는다 입니다. 1번 볼까요? 입안을 닦아낼 때 깊숙하게 목젖까지 닦지 않아요. 너무 깊숙이 닦지 않는다. 구토를 유발하거나 질식을 유발하기 때문이에요. 2. 일회용 스펀지에 치약을 묻혀서 닦습니까? 거즈감은 서랍자 또는 일회용 스펀지 브러쉬에 물을 적셔서 사용합니다. 치약 아니고 그냥 물이에요. 3. 대상자를 똑바로 눕힌 자세에서 닦습니까? 상체를 올리겠죠. 또 앉은 자세 또는 고개를 옆으로 돌린 자세입니다. 4. 구강 점막에 염증이 있으면 청정제로 닦는다. 염증 있으면 치료받아야겠죠? 필요할 때는 구강 청정제로 닦는다.
입안 닦아내는 순서 윗니와 윗잇몸, 아랫니와 아랫잇몸 하고요. 입천장, 혓바닥, 볼따구니 이렇게 순서로 닦는 거예요. 윗니, 윗잇몸, 아랫니, 아랫잇몸 이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입천장 올라가고요. 혓바닥 그리고 볼따구니 닦습니다. 천장, 혓바닥, 볼따구니 2, 3, 4 일부러 글씨 숫자를 이렇게 2, 3, 4로 맞춘 거예요. 47번 침상에서 대상자의 머리를 청결하게 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침대 중앙에 반드시 눕힌다. 2. 린스 후에는 차가운 물로 헹군다. 3. 방수포는 엉덩이까지 깔아준다. 4. 머리카락은 젖은 상태에서 빗으로 정돈한다. 5. 샴푸를 묻혀 손가락 끝으로 마사지한다. 정답은 5번 샴푸를 묻혀서 손가락 끝으로 마사지한다입니다. 손톱 아니에요. 1번 왜 틀렸을까요? 반드시 눕히는 게 아니죠. 침대 중앙이 아니고 침대 모서리 쪽에 머리가 오도록 몸을 비스듬히 합니다. 2. 린스 후에는 차가운 물로 헹굽니까? 따뜻한 물로 헹구겠죠? 3번 방수포는 어깨 밑까지 깔아주고요. 4번 머리카락이 젖은 상태에서는 빗질을 하지 않아요. 헤어 드라이어로 머리를 말리고 나서 빗어줍니다. 침대에서 머리 감기 일단 머리를 감기 시작하기 전에 대소변을 보게 합니다. 왜? 머리가 뜨끈뜨끈하면 대소변이 마렵단 말이죠. 미리 대소변을 보게 한다. 외출하기 전에도 대소변을 보게 하고요. 목욕하기 전에도 대소변을 보게 합니다. 수건은 어깨 아래까지 깐다. 머리카락은 말린 후에 빗질을 한다. 솜으로 양쪽 귀를 막는 거예요. 한쪽 귀 막는 거 아니고요. 눈은 수건으로 덮는다. 얼굴 전체를 수건으로 덮지 않고 눈만 덮는다. 주의하세요. 목욕 담요를 덮는다. 이불은 허리까지. 또 물 없이 쓰는 거 두발 전용 세정제. 물을 사용하기 어려울 때 그 세정제 바른 모발을 거품이 나도록 마사지한다. 물이 없어서 두발 세정제 썼는데 젖은 수건으로 닦지 않습니다. 마른 수건으로 닦는다. 48번 대상자 목욕 시 따뜻한 물을 자주 뿌려주는 이유는 1번 피부 보습, 2번 체온 유지, 3번 각질 제거, 4. 염증 반응의 감소, 5번 호르몬 분비의 촉진. 정답은 우리 목욕할 때 추우면 따뜻한 물 자꾸 뿌려주잖아요. 체온 유지입니다. 49번 스스로 세수할 수 없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침대를 수평으로 하여 눕힌다. 2. 눈곱이 있는 눈을 먼저 닦는다. 3. 코, 뺨, 눈, 귀, 목 순서로 닦는다. 4. 면봉으로 귀 속을 닦는다. 5. 코 밖으로 나온 코털을 자른다. 정답은 5번 코 밖으로 나온 코털을 자른다입니다. 볼까요? 1번 침대를 수평으로 눕힙니까? 세수하려면은 일단 머리를 좀 높여줘야겠죠? 침대 머리를 높이거나 앉힌다. 2번 눈곱이 있는 눈을 먼저 닦는 게 아니고 눈곱이 없는 눈, 깨끗한 눈부터 먼저 닦는다. 닦는 순서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또 순서는 뭐죠? 눈 닦고요. 코 닦고 너의 눈, 코, 볼, 입, 이마, 귀, 목 이렇게 닦는다고 했어요. 눈, 코. 여러분 손을 들어보세요. 눈 닦아보세요. 코, 그 다음에 볼따구니로 가요. 입술 닦으세요. 이마 닦고 귀 닦고 목 닦아요. 한 번이라도 이렇게 해보신 분은 잊어먹지 않습니다. 눈, 코, 볼, 입, 이마, 귀, 목 이 순서로 닦습니다. 면봉으로 귀 속을 닦는다. 귀 속은 닦지 않아요. 다칠 수 있으니까요. 귀 입구, 뭐 귀의 겉, 귀지를 닦을 수는 있어요. 귀 속은 아니다. 50번 오른쪽 팔에 수액을 맡고 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상의를 갈아입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보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다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뭘까요? 일단 오른쪽 팔에 수액을 맡고 있고 왼쪽 편마비 대상자예요. 그럼 여러분 뭐 기억하셔야 되죠? 편마비 대상자 입히는 순서는 입마건 기억하셔야 되잖아요. 입마건. 여기서 지금 마비된 쪽이 어딘가요? 편마비가 된 쪽이 마비된 쪽이니까 왼쪽이 마비된 쪽이에요. 오른쪽 수액 맞는 팔이 건강한 쪽이다. 그러면 입마건. 입을 때는 마비된 쪽, 왼쪽, 그리고 수액, 그리고 건강한 쪽은 오른쪽이다. 왼팔, 수액, 오른팔. 1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편마비 벗기는 순서는요. 탈건 또는 벗건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벗는 쪽은 건강한 쪽 먼저, 탈의시는 건강한 쪽 먼저이다. 건강한 쪽, 머리, 마비 쪽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만약에 편마비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수액 쪽이 불편한 쪽인데 편마비 얘기가 있을 때는 수액 쪽이 건강한 쪽이라는 거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편마비 하면 그쪽이 불편한 쪽이고요. 편마비란 말이 없어. 그러면 수액만 맞고 있다. 수액 맞는 쪽이 불편한 쪽이 되는 거예요. 입마건 입을 때는 마비된 쪽 먼저 그 다음에 건강한 쪽 이렇게 간다. 수액은 항상 수액이 중간입니다. 51번 거동 불편한 대상자의 체위 변경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딱딱하고 표면이 거친 쿠션을 받쳐준다. 2. 의자에서는 2시간마다 체위를 바꿔준다. 3. 도넛베개로 천굴 부위를 지지한다. 4. 대상자의 옷을 잡아당겨 체위를 변경한다. 5. 욕창이 있으면 체위 변경 횟수를 늘린다. 정답은 5번 욕창이 있으면 체위 변경 횟수를 늘린다입니다. 보통 2시간마다 체위를 변경하잖아요. 욕창이 발생했어. 그럼 더 자주 변경해 줘야겠죠? 1번 딱딱하고 표면이 거친 쿠션을 받쳐준다. 뭐 딱 봐도 아니죠. 뭐 거친 쿠션을 받쳐주겠습니까? 체위에 따라서 들어간 부분이나 다리 사이를 베개나 수건으로 지지한다. 뭐 쿠션도 부드러운 거 받쳐주겠죠. 2. 의자에서는 2시간마다 체위를 바꿔줍니까? 앉아있을 때는 1시간, 누워있을 때는 2시간마다요. 3번 도넛베개로 천골 부위를 지지한다. 도넛베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압력을 더 받아서 혈액순환이 안 돼요. 4번 대상자의 옷을 잡아당겨 체위를 변경한다. 보기 중에 잡아당겨서 변경한다 다 틀립니다. 몸을 잡고 체위를 변경하는 거예요. 우리가 체위 변경하는 목적 뭐죠? 호흡 기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폐 확장을 촉진하기 위해서 체위를 변경시켜 주는 거예요. 관절의 움직임을 돕고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서 체위를 변경한다. 혈액순환이 잘 돼서 부종과 혈전 예방을 위해서 체위를 변경한다. 욕창이 예방되고 피부 괴사 방지를 위해서 체위를 변경한다. 그 대상자의 불편감을 줄이기 위해서 체위를 변경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52번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자동차로 이동시키는 순서 물어봤어요. 봅시다. 휠체어를 자동차와 비스듬하게 되도록 놓는다. 대상자의 엉덩이를 휠체어 앞쪽으로 이동시켜 두 발이 지지면이 닿게 내려놓는다. 자동차 시트에 앉힌다. 휠체어의 잠금 장치를 고정한다. 자동차 시트에 깊숙이 앉게 한다. 순서가 뭘까요, 여러분? 이 뒷부분을 보면 돼요. 앞에 미사하고 보지 말고요. 일단 휠체어를 놓는다. 이게 제일 먼저가 되겠죠. 그 다음에 휠체어의 잠금 장치를 고정합니다. 휠체어 하면 그 다음에 잠금 장치가 세트로 가는 거예요. 잠금 장치 안 하면 밖에 굴러 떨어지잖아요. 휠체어는 무조건 잠금 장치가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대상자의 엉덩이를 휠체어 앞쪽으로 이동시켜 두 발 지지면이 닿게 내려놓는다. 그리고 나서 자동차 시트에 앉히는 거예요. 요양보호사의 무릎으로 대상자의 마비 쪽 무릎을 지지하면서 이렇게 자동차 시트에 앉힌다. 앉힐 때 어디 먼저 앉히나요? 엉덩이. 그리고 한 발 한 발 이렇게 앉히잖아요. 엉덩이 왼발 오른발이든 오른발 왼발이든 엉덩이 먼저 앉히고 한 발 한 발 앉힙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깊숙이 앉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53번 사지마비 대상자 이렇게 앉힐 때 지지할 신체 부위는 사지마비 대상자 지금 사지가 다 마비됐어요. 이렇게 앉힐 때 어디를 지지할까요? 1번 머리와 몸통, 2. 목 밑과 어깨 밑, 3. 등과 어깨 밑, 4. 머리와 목 밑, 5. 양팔을 잡고 당겨 앉힌다. 정답은 목 밑과 어깨 밑입니다. 사진 보세요. 사지마비 대상자 이렇게 앉히는 순서. 일단 대상자 앞에 선다. 대상자의 양손을 가슴 위에 올려놓죠. 꺾여지지 않도록. 그리고 목과 어깨 밑을 지지를 합니다. 상체를 밀어 올려서 일으켜요. 몸통을 요양보호사 쪽으로 돌려 앉힌다. 그랬는데 이 목 밑, 손 넣고 어깨 밑이 이 팔, 양쪽 팔을 이렇게 같이 지지하면서 일으킵니다. 이거 귀간조에 영상도 있어요. 사지마비 대상자 이렇게 앉히기 1분도 안 되는 짧은 영상이니까 여러분 그 영상 한번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54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 이렇게 앉히는 방법은 1번 어깨 옷자락을 당겨 앉힌다. 2번 건강한 쪽 팔을 당겨 앉힌다. 3번 등과 어깨 밑을 받쳐 앉힌다. 4번 머리와 목 밑을 받쳐 앉힌다. 5번 양팔을 잡고 당겨 앉힌다. 정답은 3번 등과 어깨 밑을 받쳐 앉힌다. 일단 당기는 거는 다 아니에요. 편마비 대상자 이렇게 앉힐 때 어떻게 하죠? 일단 우리 일어날게요. 설명하고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섭니다. 마비된 손을 가슴 위에 올려놔요. 꺾이면 안 되니까. 양쪽 무릎을 구부려 세우고
어깨와 엉덩이를 지지하던지 어깨와 넙다리를 지지해요. 마비치기 살짝 위로 오게 돌려 눕히고 등하고 어깨를 지지하고 또 반대 손은 엉덩이를 지지해서 일으켜 앉힙니다. 이때 대상자의 건강한 손으로 짚고 일어나게 해요. 잔존 능력을 다 사용하게끔 하는 거죠. 편마비 대상자는 등과 어깨 밑을 받친다. 아까 사지마비 대상자 어디 받쳤었죠? 목 밑하고 어깨 밑이었어요. 그게 그건 것 같은데 헷갈리네요. 그죠? 55번 보행 벨트로 보행하는 편마비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고무 받침이 닳았는지를 확인한다. 보행 벨트를 가슴 위치에 고정한다. 보행 벨트를 대상자의 피부에 밀착시켜 고정한다. 대상자의 마비 쪽 뒤에서 보행 벨트 손잡이를 잡는다. 건강한 쪽 보행 벨트 손잡이는 대상자 스스로 잡게 한다. 정답은 보행 벨트는 대상자의 마비 쪽 뒤에서, 불편한 쪽 뒤에서 보행 벨트 손잡이를 잡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불편한 쪽 뒤에서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행 벨트 제가 사진 갖고 왔는데 그냥 우리 허리 아플 때 허리에 감는 뭐 그런 거예요. 찍찍이 같은 거. 일단 1번 고무 받침이 닳았는지 확인한다. 이거는 지팡이 밑에 그 고무 패킹 확인하는 거고요. 2번 고무 벨트를 가슴 위치에 고정한다. 허리에다 벨트로 차는 거예요. 3번 보행 벨트를 대상자의 피부에 밀착시킵니까? 옷 위에다 합니다. 5번 건강한 쪽 보행 벨트 손잡이는 대상자 스스로 잡게 한다. 뭐 스스로 뭐 잡을 것도 없어요. 이거 그림 보세요. 사진. 보행기 팔꿈치의 각도는 30도, 보행기의 높이는 엉덩이 높이 둔부 정도이다. 오른쪽 다리가 불편한 대상자가 보행기를 사용할 때 보행 순서는 보행기 아픈 다리 같이 가고 그 다음에 건강한 다리 가는 거예요. 56번 다음 복지용구의 용도로 옳은 것은 해서 그림이 나왔어요. 이제 간이변기인데 간이변기라는 글씨는 주지 않고 요 그림만 나옵니다. 1번 침상에서 용변 해결하기, 2번 누운 자세에서 머리 감기기, 3번 침상 옆에 놓고 앉아 배설하기, 4번 신체 압력을 분산하여 욕창을 예방하기, 5번 자세 변환 후 신체 부위를 편안하게 지지하기. 정답은 1번 침상에서 용변을 해결하는 게 간이변기예요. 침상 옆에 놓고 앉아서 배설하기는 이동변기죠. 이렇게 그림이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복지용구 뭐 또 쿠션 그림 갖다 놓고 물어보기도 하고요. 57번 감염 예방. 감염 예방을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카테터 등 고무 제품은 15분 이상 삶은 후 햇볕에 말린다. 2. 사용한 물품은 모아서 퇴근 시에 소독한다. 3. 가래가 담긴 흡인병은 격열로 닦는다. 4. 혈액이 묻은 이불은 찬물로 세탁한 후 더운 물로 헹군다. 5. 배설물이 묻은 의류는 모아서 다른 의류와 함께 세탁한다. 정답은 4번 혈액이 묻은 이불은 찬물 다음에 더운 물이었어요. 피는요 찬물에 해야지 지워집니다. 예, 아시죠 여러분? 다쳤을 때 그리고 뭐 생리혈 이제 뭐 팬티에 묻거나 이랬을 때 찬물로 해야지 그게 피가 닦여요. 그리고 나서 더운 물로 이제 비누칠 해가지고 닦습니다. 1번 카테터 등 고무 제품은 카테터가 뭐예요? 제가 이렇게 지금 사진 다 갖고 왔었죠? 여러분 이제 이 몸 안에 구멍 뚫어서 뭐 가래도 빼내고 뭐 피도 빼내고 이런 고무 줄이 카테터입니다. 이 고무 제품은 어떻게 해요? 15분 이상 끓이는 건 맞는데요. 그늘에 말려야 돼요. 햇볕에 말리면 쪼그라듭니다. 변형되겠죠? 사용한 물품은 모아서 퇴근 시에 소독한다. 그냥 수시로 그때그때 합니다. 가래가 담긴 흡인병은 격일로 닦는다. 흡인병은 이 맨 오른쪽에 있는 요건데요. 1일 1회 이상 깨끗이 닦습니다. 하루에 무조건 한 번 이상 뭐 2번, 3번 닦는 거예요. 또 배설물이 묻은 의류는 모아서 다른 의류와 함께 세탁하면 다 똥 묻고 오줌 묻겠죠? 별도 세탁한다, 따로 세탁한다. 이게 답이 되겠어요. 카테터 요런 거 보통 일회용인데요. 일회용이 아니라 하면은 일단 이렇게 막 안에 피도 있고 가래도 다 이 호스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 물에 담가 놓습니다. 담가 놓고 흐르는 물로 막 비벼 씻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삶아요. 그리고 나서 햇볕에 말리면 변색되니까 그늘에 쟁반에 놓고 말립니다. 58번 지진이 발생했을 때 대처법은 1번 거실 바닥에 엎드리게 한다. 2번 승강기를 이용하여 대피시킨다. 3번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한다. 4번 물건을 선반 위로 올린다. 5번 의자 뒤에서 등받이를 잡게 한다. 정답은 3번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한다. 뭐 1번 거실 바닥에 엎드리게 합니까? 아니에요. 뭐 머리를 뭔가 가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크고 견고한 구조물 아래 또는 옆으로 피난을 해서 몸을 웅크립니다.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2번 승강기 이용해서 대피합니까? 화재든 지진이든 엘리베이터 타지 않아요. 계단을 이용해서 신속 대피합니다. 또 물건을 선반 위로 올린다. 그거 물건 떨어지면 다치잖아요. 머리를 보호해야 되는데 떨어지는 물건을 유의하고 신속하게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또 의자 뒤에서 등받이를 잡으면 뭐 하겠습니까? 탁자 아래에서 몸을 보호한다. 탁자 다리를 차라리 꼭 잡는다. 지진 발생했을 때는 일단 엎드려서 밑으로 들어가서 머리 보호하고요. 그 다음에 문을 열어서 출구를 확보해서 이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갇히면 또 못 나가니까요. 59번 낙상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조도가 낮은 전등을 설치한다. 2번 전기 코드는 바닥에 고정한다. 3번 보행 시 편안한 슬리퍼를 신긴다. 4번 취침 시 침대는 허리 높이로 맞춘다. 5번 조명은 자다가 깨도 켤 수 있도록 가까이 둔다. 뭘까요? 정답은 5번 조명은 자다 깨도 켤 수 있도록 가까이 둔다입니다. 1번 왜 틀렸을까요? 조도가 낮은 전등이에요. LED 밝은 조명으로 한다. 낙상 예방하려면 조명은 무조건 밝아야 돼요. 전구 나갔을 때 바로바로 교체해줘야겠죠? 전기 코드를 바닥에 고정하면 또 발 걸려 넘어지잖아요. 보행 시 발에 걸리적거리지 않게 치운다. 화분도 놓지 않고 액자 같은 거 놓지 않는다고 했어요. 또 보행 시 편안한 슬리퍼를 신겼던 꼬꾸라지겠죠? 낮고 넓은 굽 고무바닥으로 된 신발. 슬리퍼보다는 이제 뒤꿈치를 잡아주는 신발이 더 좋겠죠. 취침 시 침대는 허리 높이로 맞추면 허리 사실 너무 높아요. 침대는 최대한 낮추는 게 거기서 침대에서 떨어져도 덜 다치겠죠. 난간 있는 노인용 침대 난간을 올려줍니다. 그리고 침대가 있어도 그 밑에 또 이불 깔아주잖아요. 낙상 예방 중요한데요. 일단 바닥에 물기 있으면 쫙 미끄러져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제일 많이 넘어지잖아요. 바닥에 물기를 제거한다. 방과 현관의 문턱을 제거한다. 문턱에 꼭 걸립니다. 노인들이 발을 약간 끌면서 걷기 때문에 기운 없이 걷기 때문에 문턱은 반드시 제거해 주는 게 좋다. 밝은 조명은 무조건 밝아야 된다. 침상 난간 올리고 취침한다. 미끄럽지 않은 편한 신발. 그리고 현기증, 정신혼란 약물을 막 복용하고 있어. 어지러워갖고 넘어졌다 머리 깨져요. 약물 복용은 피해야지 낙상이 좋다. 60번 고혈압 대상자에게 제공할 시기는 보기 읽지 않을게요. 정답은 저염 저지방입니다. 35회 국가고시에는 어떻게 나왔냐면요. 카레가루를 묻힌 삼치구이, 그러니까 고혈압 대상자에게 먹일 식단은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구이잖아요. 보통은 장아찌, 찌개 이런 거는 소금기가 많습니다. 카레가루 헷갈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삼치구이 이런 문제가 있었다. 고혈압하면 가장 중요한 거 저염, 저지방 시기가 가장 중요하다. 고혈압은 살을 빼면은 혈압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지방 시기가 중요하고 저염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몸에서 염분을 많이 빼주기 위해서 칼륨, 시금치 같은 거 고혈압 환자에게 좋습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그래도 같이 힘내서 남은 20문제 같이 해보자고요. 저도 지금 새벽에 밤늦게 지금 녹음을 하고 있어서 좀 많이 피곤한 편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합격까지 함께 가자. 61번 대상자가 외출 시 동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요양보호사의 개인 업무와 병행한다. 이러면 좋겠죠. 2. 보호자의 요구 사항을 우선시한다. 3. 구체적인 외출 계획을 세운다. 4. 외출의 만족 정도를 보호자에게 확인한다. 5.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할 경우 동료 요양보호사와 상의한다. 정답은 외출 시 동행에서는 3번 구체적인 외출 계획을 세운다입니다. 1번 왜 틀렸을까요? 개인 업무 병행하고 싶죠. 하지만 사적인 업무를 병행하지 않습니다. 대상자 병원 갔을 때 나도 병원 일 보고 싶고 대상자 은행 갔을 때 나도 은행 일 보고는 싶지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2번 보호자의 요구사항을 우선시한다. 그럴듯하죠? 보호자 요구사항 아니에요. 우린 대상자를 케어합니다. 대상자의 요구사항이 우선시 되어야 돼요. 4번 외출의 만족 정도를 보호자에게 확인합니까? 외출을 누구랑 했어요? 대상자랑 했잖아요. 대상자에게 확인하는 거예요. 5번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동료 요양보호사, 동료도 잘 모르는데 상의하면 뭐합니까? 윗대가리에게 보고합시다. 센터장 보고하면 되겠죠. 외출 시 동행 문제가 35, 34, 33, 32회 다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냐? 구체적인 외출 계획을 세운다. 이게 35회에 나왔었고요.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외출 계획을 조성한다. 이건 34회. 대상자가 복용하던 처방된 약이 떨어져서 대신 구매하려면 처방전도 준비하고 비용도 준비한다. 또 요구한 물건을 사왔는데 마음에 안 들어하면 함께 교환하러 나간다. 이런 것들이 문제에 나왔었습니다. 항상 나오는 그 파트의 문제를 지금 요점과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여러분. 영상을 반복해서 보시면 이제 국가고시 시험장에서 내가 아는 문제가 거의 다 나올 수 있겠다. 62번 실내 습도가 낮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건강 문제는 1. 야간 수면장애 2. 피부 발진 3. 고체온증 4. 엉덩이 욕창 5. 호흡기 점막 건조. 정답은 습도가 낮으면 호흡기 점막이 건조하다. 정답 5번이에요. 호흡기 점막도 건조해주고 피부도 건조해져요. 제가 지금 가습기를 옆에 틀어놓고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호흡기 점막이 건조해지면 땀 증발이 가속돼서 차라리 오한이 온다 이랬어요. 습도가 너무 높으면 습하죠. 장마철에 불쾌감이 있어요. 여름철에는 그래서 제습기, 습기를 제거해주는 제습기를 쓰고요. 겨울에는 건조해서 가습기, 습기를 가해주는 가습기를 씁니다. 63번 치매 대상자가 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 질문할 때 어떻게 대처하냐? 이 문제도 계속 나오고 있는 문제예요. 질문을 못 들은 척한다. 왜 같은 질문을 하는지 묻는다. 마당에 꽃을 보러 가자고 한다. 복잡한 일거리를 주어 집중하게 한다. 같은 질문을 하지 않도록 단호하게 말한다. 여러분 정답 뭘까요? 계속 반복해서 질문할 때는 주의 환기를 해줘야 됩니다. 마당에 꽃 좀 보러 나갈까요? 우리 산책할까요? 우리 수건 갤까요? 이런 식의 답이 되는 거예요. 질문을 못 들은 척 하면 안 되겠죠? 이유를 절대 묻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하는 거는 부적절한 그 성적 행동, 그때만 단호하게 하는 거예요. 치매 반복 행동, 이것도 계속 국가고시에 나오고 있어요. 똑같은 질문을 계속해. 어떻게 합니까? 일단 안심시켜줘야 돼요. 왜 질문을 하냐? 내가 잘 모르니까 불안해서 자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안심시켜줘야 됩니다.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린다. 주의를 환기한다. 좋아하는 노래 같이 부를까요? 빨래 갤까요? 나물 다듬을까요? 콩 고르기 할까요? 이런 단순한 일거리를 제공한다. 남자친구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나 사랑해? 나 사랑해? 나 사랑해 안 해? 이렇게 반복 질문할 때 남자친구가 야 짜증나게 뭐 하는 거냐? 이러면 얼마나 더 불안하겠어요? 그럴 때 당연히 사랑하지 뭘 물어? 이렇게 안심하게 해주면 계속 반복 질문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안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대상자를 사랑으로 돌봐야겠네요. 64번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일상생활을 요양보호사가 돕는 방법이에요. 1. 새로운 습관을 갖도록 도와준다. 2. 여가활동을 침상에서 하게 한다. 3. 익숙한 사람과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한다. 4. 각오를 바꾸어 기분 전환을 돕는다. 5. 할 수 있는 일을 서서히 줄여 대신 해준다. 정답은 3번 익숙한 사람과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한다입니다. 볼까요? 1번 새로운 습관을 갖도록 도와준다. 이거는 젊은 사람들한테는 좋겠죠. 하지만 치매 대상자는 익숙한 환경이 좋다고 했잖아요. 대상자의 생활을 소중히 여기고 환경은 바꾸지 않습니다. 여가 활동을 침상에서 하게 하나요? 치매 대상자는 서서 하는 운동이 좋아요. 서서 하는 활동을 하게 해야겠죠. 또 익숙한 사람과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해야 좋아요. 매일 만약에 아침 8시에 일어나는 치매 환자야. 근데 오늘 9시, 10시가 돼도 안 일어나. 어딘가 아플 수 있다. 병을 조기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규칙적인 생활이 중요하다. 또 4번 각오를 바꾸어 기분 전환을 돕는다. 일반인들은 이렇게 하면 좋겠죠. 하지만 치매 환자는 환경을 바꾸지 않고 익숙한 환경에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불안감을 조성하기 때문이에요. 의미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괜찮다. 할 수 있는 일을 서서히 줄여 대신해준다. 안 좋습니다. 남아있는 기능을 최대한 살려서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은 대상자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게 해야 돼요. 글씨 쓰는 거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이거 안 하다 보면 치매 대상자 나중에 자기 이름도 못 씁니다. 정말이에요. 그리고 옷 갈아입는 것도 못하고요. 설거지도 못해요. 커피포트에 스위치 올리는 일도 못합니다. 할 수 있는 거 뭐라도 그냥 스스로 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요. 하다못해 진짜 색연필로 색칠하는 거라도 시켜야 됩니다. 할 수 있는 것을 줄여주는 게 아니라 남아있는 기능을 최대한 살려서 계속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매 요양보호,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 정말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대상자에게 맞는 일정을 만들어서 규칙적으로 생활하게 합니다.
아침 8시에 일어나고 뭐 저녁 10시에 자고 뭐 중간에 또 동네 산책도 하고 수건도 개고 글씨도 좀 써보고 또 점선 따라 그림도 그려보고 이런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합니다. 대상자 스스로 잔존 기능을 유지하게 하는 거예요. 이 종이컵 한번 직접 닦아보실래요? 이렇게라도 나중에는 설거지도 다 잊어버리니까요. 또 상황에 맞는 요양보호를 한다. 우리 치매 대상자 정말 그때그때 다 답이 다르잖아요. 뭐 이럴 때는 저렇게 하고 저럴 때는 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맨날 머리 아프게 이것저것 공부하는 거잖아요. 일관된 요양보호 아니에요. 상황에 맞는 그때그때 요양보호를 해야 돼요. 이해하고 수용해줘야 된다. 65번 치매 대상자의 식사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배회가 있는 대상자는 섭취 열량을 줄인다. 2. 앞치마보다는 턱받이를 대준다. 3. 졸려할 때는 식사를 천천히 준다. 4. 손잡이가 작고 가벼운 숟가락을 사용하게 한다. 5. 치매 말기에는 갈거나 으깬 걸쭉한 음식을 준다. 뭘까요? 치매 대상자 식사는 5번 말기에는요 갈거나 으깬 걸쭉한 음식을 줍니다. 말기가 되면은 씹는 행위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질식의 위험성이 있는 음식들, 뭐 땅콩, 사탕 이런 것들은 피하고요. 갈아서 제공합니다. 하지만 영양가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고기, 반숙 계란, 과일 통조림 이런 것들을 걸쭉하게 갈아서 제공합니다. 너무 묽으면 오히려 사례가 걸리니까요. 1번 배가 있는 대상자는 섭취 열량을 늘리겠죠. 배회하느냐고 칼로리를 더 많이 소모하니까요. 2번 앞치마보다는 턱받이가 아니고요. 앞치마가 좋습니다. 앞치마를 입혀서 옷을 깨끗하게 유지한다. 정말 많이 흘립니다. 옷이 금방금방 더러워져요. 앞치마를 대주면 좋겠죠. 3번 졸려할 때는 식사를 천천히 준다. 졸리거나 너무 초조해할 경우는 식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영경 제공하지 않나요? 괜찮아지면 다시 제공하는 거예요. 4번 손잡이가 작고 가벼운 숟가락을 사용하게 합니까? 손잡이가 크거나 고무를 붙인 약간 무거운 숟가락을 쓰게 해요. 본인이 밥 먹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먹기 때문에 손이 조금 무거우면 아 내가 숟가락을 잡고 있구나 밥을 먹고 있구나 인지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슬프죠? 치매 식사 돕기 사발을 사용합니다. 접시는 깨먹겠죠. 그릇은 색깔이 있는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한다. 깨지지도 않고 입맛을 돋굴 수 있으니까요. 살에 자주 걸린다면 걸쭉한 액체 음식을 제공한다. 걸쭉해야 돼요. 걸쭉해야 돼. 식사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입안이 어떤 상처가 있는지, 틀니가 불편한지, 약 부작용인지를 확인해야 돼요. 식사 전에 미리 음식의 온도를 확인해서 적정 온도를 맞춰줘야 돼요. 그냥 5살짜리 애기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본인이 다 맞출 수가 없어요. 앞치마를 입힙니다. 약간 무거운 숟가락을 쓰고요. 생선가시도 미리 발라놓지 않으면 가시가 목에 걸립니다. 5살짜리 애기라고 생각해야 된다. 치매 환자는. 66번 치매 대상자의 수면을 돕는 방법은 수면 장애가 심하잖아요. 1번 취침 직전 운동하게 한다. 2번 침대로 가서 눕게 한다. 3번 조용한 음악을 틀어준다. 4번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게 한다. 5번 밤에 잠이 부족한 경우 낮잠을 충분히 자게 한다. 뭘까요? 4번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게 한다. 규칙적인 생활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1번 취침 직전 운동하게 하면 잠이 더 안 오겠죠. 취침 직전에는 너무 막 그 운동이라든지 집중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조용한 음악을 틀어준다, 뭐, 나쁜 건 아니지만, 뭐, 딱히 음악을 틀어주진 않아요. 밤에 잠이 부족하다고 낮잠 자면 또 밤에 잠 안 오겠죠? 낮잠은 웬만하면 자지 않게 합니다. 수면 장애, 일정한 시간에 자게 하는 게 가장 좋아요. 낮잠은 자지 않습니다. 저녁에 과식하면은 또 소화시키느냐고 힘들어서 잠을 못 자요. 카페인은 제한하고요. 특히 저녁 카페인은 제한합니다. 치매는 막 2, 3일 동안 안 자다가 2, 3일 뒤에 막 또 계속 자는 수면 장애를 보이기도 하고 대상자가 낮에 만약에 방 안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밤에 안 자겠죠. 산책시키고 뭐 그 마당에서 옥외 활동하게 하고 주기적으로 말 걸어주는 거죠. 잠 못 자게. 67번 집안에서 배회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배회 많이 하죠. 1번 방을 바꾸어준다. 2번 현관문을 열어 환기한다. 3번 집안 조명을 차분하게 한다. 4번 텔레비전을 크게 켜놓는다. 5번 자녀와의 추억에 대해 이야기한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녀와의 추억에 대해 이야기한다. 아니 배회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자녀와의 추억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치매는 뭔가 익숙한 것, 하던 것, 환경도 바꾸지 않잖아요. 일단 방을 바꿔주지 않아요. 현관문을 열어서 환기했다가는 나가서 못 찾습니다.
집안 조명을 차분하게 하는 게 아니라 환하게 해요. 그리고 텔레비전은 크게 켜놓지는 않아요. 치매, 배회한다 하면은 어떤 방법들이 있어요? 일단 위험한 물건을 치운다. 환각을 일으킬 수 있는 옷까지는 치운다. 못에 이제 옷이 걸려있는데 저거 귀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환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주변 정리를 다 해줘야 돼요. 신체적 욕구를 우선 처리한다. 대소변 욕구겠죠? 또 배고픈 거. 초조한 표정으로 배회할 때 일단 화장실 가고 싶은지 먼저 물어봅니다. 낮 시간에는 단순한 일거리를 줘요. 뭐라도 하고 있게끔. 현관이나 출입물에 배를 달아놓습니다. 언제 소리 없이 나가서 안 들어와요. 또 특히나 그런 시설에 있을 때 그 맡겨놓은 대상자 사라지면 큰일 나겠죠?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린다. 고향 얘기할까요? 첫사랑 얘기할까요? 어떻게 결혼하셨는지 얘기 좀 해주실래요? 이렇게. 과거에 대한 기억은 좀 있으니까요.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다. 가족 사진을 걸어둔다. 좋아하는 노래를 함께 부른다. 배에 코스를 짜서 차라리 함께 그 코스대로 걷는다. 함께 산책한다. 이런 등등이 배회를 할 때 돕는 방법이 되겠어요. 68번 치매 대상자가 갑자기 흥분해서 소리 지르고 막 때리려고 할 때 대처법은 1. 단호하게 행동을 멈추게 한다. 2. 흥분한 이유를 묻고 들어준다. 3. 화가 난 것을 이해한다고 다독인다. 4. 흥분이 멈출 때까지 자리를 피한다. 5. 팔을 살짝 잡아 멈추게 한다. 정답은 3번. 화가 난 것을 이해해요. 이렇게 다독이는 것입니다. 치매 대상자 보고 있는데 나 때렸어. 저도 진짜 빡치겠죠? 하지만 이해한다고 다독여요.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답답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가 많이 납니다. 1번, 단호하게 행동을 멈추게 한다. 단호하게 하는 거 뭐 있었죠? 우리 교재에서 무조건 부적절한 성행동, 성적인 행동, 막 성기를 막 이렇게 노출하고 막 나한테 보여주고 나를 만지고 이런 것만 단호하게 하고요. 다른 것은 단호한 게 답이 아니에요.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치매 대상자에게는 절대 이유를 묻지 않아요. 자극 주지 않아요. 부정적인 거 다시 상기시키지 않습니다. 흥분이 멈출 때까지 자리를 피하면 안 되겠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요. 팔을 살짝 잡아 멈추게 한다. 방법이 될 수도 있지만 끊임없이 난폭한 발작을 하지 않는 한은 신속으로 구속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치매 파괴적인 행동을 어떻게 도울까? 이해하지 못할 때 같은 말로 반복한다. 왜 그랬는지 절대 물어보지 않아요. 상기시키지 않는다. 대상자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을 때 파괴적 행동이 나타나면 중지하고 다른 자극을 주지 않는다. 조용한 장소에서 쉬게 한다. 온화하게 얘기하고 충분히 이해한다고 해준다. 또 특정 요인만 마주치면 욕하고 화내. 그러면 마주치지 않게 한다. 회피요법이 중요하다. 이렇습니다. 일단 흥분하고 때리고 난리 났어. 그러면 이해해요. 그냥 다독여줘야 됩니다. 69번 목욕을 거부해. 치매 대상자 대처법. 1번 혼자서 목욕하라고 한다. 2번 행동을 신속하게 제지한다. 3번 목욕하기 싫은 이유를 물어본다. 4번 여러 요양보호사 함께 목욕시킨다. 5번 목욕을 중지하고 조용한 방에서 쉬게 한다. 정답은 5번입니다. 목욕을 거부하면 중지하는 거예요. 목욕을 중지하고 조용한 방에서 쉬게 한다. 이게 답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셔야 될 거, 목욕을 거부하면 중지하잖아요. 양치를 거부하면 양치는 시켜요. 요거 비교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1번 혼자서 목욕하라고 한다. 혼자 목욕하다가 무슨 일이 날 줄 알아요? 치매 대상자를 욕실 내에 혼자 머무르게 하지 않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화상을 입을 수도 있고 문제가 많아요. 2번 행동을 신속하게 제지한다. 조용히 부드럽게 해야 돼요. 3번 목욕하기 싫은 이유를 물어본다. 이유는 절대 묻지 않습니다. 자극 주지 않습니다. 4번 여러 요양보호사 함께 목욕을 시킨다. 수치심이 높아지겠죠? 정중하게 대해야 됩니다. 우리 방문 목욕도 2명이 하잖아요. 여러 명이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제 등급 받았어. 나이 먹었어. 여러 명이 하면 진짜 싫을 것 같아요. 아무리 내가 늙고 몸이 아파도 내 몸을 누군가가 본다는 건 굉장히 싫은 일인 것 같습니다. 치매 대상자 거부 시 대처법. 양치를 거부했어.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양치는 시켜요. 이 썩으면 아무것도 못 먹으니까. 물치약, 생리식염수 적신 거즈를 서랍자에 감아서 입안을 닦습니다. 양치한 물 안 뱉어 어떻게 등쳐줍니까? 아니에요. 칫솔 집어넣어, 숟가락 집어넣어. 그러면 말 시켜야 이렇게 뱉어지잖아요. 그렇게 한다.
치아가 없다 그러면 식후에 차를 마셔도 이 잇몸이 아무래도 좀 깨끗해지겠죠. 옷 입기를 거부했어. 어떻게 해요? 기다려요. 기다린 후에 다시 시도합니다. 목욕 시간을 이용해서 옷을 갈아입히면 돼요. 목욕 거부했어. 옷 입기 거부했어. 그럼 일단 기다리거나 쉬게 하는데 양치 거부했어. 이거는 그냥 시킨다는 거. 치매 일상생활 지원, 일관된 요양보호예요. 상황에 맞는 요양보호예요. 우리 그거 공부하느냐고 지금 머리 아프잖아요. 잔존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치매 환자에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뭐 요양보호사 나가서 일하지 않더라도 가족요양 하잖아요. 사실 부모님 치매 있으신 분이 지금 영상 공부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런 거 보면서 옛날에 엄마가 이랬는데 내가 그때 너무 화내고 막 이랬구나. 그렇게 느끼시는 분 아마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70번 치매 대상자가 성기를 노출하고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1번 이러시면 참 당황스러워요. 2. 추운데 왜 옷을 벗으세요? 지금 저에게 성희롱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행동하지 마세요. 바지가 불편하신가 보네요. 뭘까요? 정답은 바지가 불편하신가 보네요. 이거예요. 일단 대소변 욕구부터 우선 확인해야 됩니다. 치매 대상자가 성기를 노출해서 바지를 자꾸 내리려고 해 뭔가 방황해 배회해 그러면 일단 대소변이 마려운지 확인해야 돼요. 신체적인 욕구 너무 배고프거나 똥매린지 오줌매린지 이거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옷을 막 벗으면 뭐 화장실 가실래요? 소변 볼까요? 대변 볼까요? 그리고 당황하지 말고 옷을 일단 입혀주면 되는 거예요. 단호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뭔가 불편해서 바지 내렸는데 뭘 단호하게 합니까? 부적절하게 성행동했을 때만 단호하게 하는 거예요. 뭐 성추행했거나 자기 막 성기를 쪼물락쪼물락 하면서 막 보여주고 이럴 때만 단호하게 지금 이러시면 안 되죠? 이렇게 하는 거겠죠? 71번 대상자와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잠에서 덜 깬 대상자에게는 옆으로 조용히 다가간다. 무섭지 않아요? 2번 대상자 옆에서 말을 건넨다. 3번 대상자가 벽 쪽을 돌아 누워 있으면 등 뒤에서 말한다. 4번 대화 중간에 긴 침묵을 갖는다. 5번 눈을 맞추고 나서 말을 건넨다. 정답은 5번 눈을 먼저 맞추고 나서 말을 건네는 거예요. 눈 마주치고 1, 2, 3초 뭐 정도 있다가 말을 건넵니다. 1번 잠에서 덜 깬 대상자에게는 옆으로 조용히 다가가면은 눈 떴을 때 깜짝 놀라겠죠? 말을 먼저 건네요. 똑똑똑 하거나 귀여보님 하고 앞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대상자 옆에서 말 건네지 않습니다. 뭐 옆에서 이렇게 쏘곤쏘곤 안 해요. 정면으로 마주보면서 이야기합니다. 대상자가 벽 쪽으로 돌아 누워 있어. 내가 벽 쪽으로 가가지고서는 얼굴 보면서 정면으로 말해야 돼요. 대화 중간에 긴 침묵을 갖는다. 침묵이라는 게 의사소통 기법에서 사실 고급 스킬이에요. 침묵을 어느 정도 갖는 것은 좋습니다. 이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주는 거니까요. 근데 치매 대상자 또는 뭐 비언어적 의사소통 약간 그 긴 침묵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안 좋아요. 이때는 적합하지 않다. 보기에서 가장 근접한 것이 답이 되는 거예요. 눈을 맞추고 나서 말을 건넨다. 한 번에 한 가지씩 질문한다. 명료한 단어를 사용한다. 이런 것들이 비언어적 의사소통 방법이 되겠고요. 뭐 손짓, 발짓, 소리를 사용한다. 신체적 접촉. 간단하게 손 잡거나 어깨 감싸는 정도의 스킨십은 좋다. 이 정도입니다. 72번 옷이 젖었는데도 갈아입기를 거부하는 대상자에게 나 전달법으로 반응한 것은 1번 옷을 갈아입으면 상쾌할 거예요. 2번 옷을 갈아입지 않으면 냄새가 나요. 3번 언제 옷을 갈아입을까요? 4번 이러다가 감기에 걸릴까봐 걱정돼요. 5번 옷 갈아입기가 싫으시군요. 뭘까요, 여러분? 나 전달법. 정답은 4번 걱정돼요 이거예요. 내 감정, 내 요양보호사의 감정을 대상자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옷 젖었는데 안 갈아입으면 감기 걸리겠죠. 너무 짜증나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막 기분이 뭐 여러 가지 감정이 들 거 아니에요. 이러시면은 이렇게 될까봐 걱정이 돼요. 이게 바로 나 전달법입니다. 나 전달법은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상대방의 행동이 나에게 미친 영향에 초점을 맞춰서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옷을 안 갈아입으니까 내가 걱정이 되잖아요. 왜? 감기 걸릴까 봐요.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냥 뒤에가 걱정돼요, 걱정돼요, 걱정돼요 이러면 나 전달법입니다. 아시겠죠? 이러다 감기 걸릴까봐 걱정돼요. 옷을 안 갈아입으시니까 건강을 해치실까봐 걱정이 돼요. 또 밥을 안 먹어. 식사량이 너무 적어서 건강이 나빠지실까봐 걱정돼요. 영양실조 걸리실까봐 걱정돼요. 이게 바로 나 전달법이에요. 73번. 시각장애 대상자와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 1. 요양보살을 중심으로 방향을 설명한다. 2. 촉각을 이용하여 사물에 대한 정보를 전달한다. 3. 대상자를 만나면 말보다 신체 접촉을 먼저 한다. 4. 대상자와 마주보고 눈짓으로 신호를 주며 대화한다. 5. 이쪽 저쪽 등의 지시대명사를 사용하여 대화한다. 정답은 2번. 촉각을 이용하여 사물에 대한 정보를 전달한다. 1번 왜 틀렸을까요? 요양보살을 중심으로 설명합니까? 시각장애 대상자를 중심으로 왼쪽, 오른쪽, 3시 방향, 6시 방향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3. 대상자를 만나면 말보다 신체 접촉 먼저 하면 놀랍니다. 시각장애 대상자에게 먼저 말을 건네고 들어갈 때 똑똑똑 하고서 그 다음에 스킨십 들어가야겠죠. 4번 대상자 마주보고 눈짓으로 신호를 주며 대화하고 싶지만 시각장애인데 보이겠어요. 5번 이쪽 저쪽 지시대명사 해봤자 이쪽 저쪽이 어느 쪽인지 안 보여요. 그래서 지금 시계 방향으로 3시 방향에 휴대폰이 있어요. 뭐 오른쪽 3시 방향에 휴대폰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지 지시대명사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시각장애는 정면에서 얘기하고요. 사물의 위치를 정확히 시계 방향으로 설명합니다. 지시대명사 쓰지 않아요. 이거 저거 이그저 안 써요. 대상자를 중심으로 그 아픈 사람, 대상자, 등급 받은 사람을 중심으로 왼쪽 오른쪽 설명하는 거예요. 2시 방향, 5시 방향 신체 접촉 전에 말을 먼저 건넵니다. 또 걸을 때 요양보호사가 대상자보다 한 반보 정도 앞으로 나와요. 대상자의 팔을 끄는 듯한 자세가 좋지 대상자 뒤에 가 있지 않아요. 대상자 뒤에서 보조하는 거 보행벨트, 보행기였죠. 74번. 여러분 저도 졸립습니다. 청각 기능이 저하된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 귀가 안 들려? 1번 고음의 큰 소리로 말한다. 2. 빠른 속도로 반복할 말한다. 3번 친근하게 느끼도록 반말을 한다. 4. 대상자의 귀에 대고 속삭인다. 5. 밝은 장소에서 입을 크게 벌리며 말한다. 귀가 안 들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정답은 5번 밝은 장소에서 입을 크게 벌리며 말한다. 우리 무슨 프로에서 음악 막 크게 틀어놓고 이어폰 끼고 헤드폰 쓰고 그 말 맞추는 거 막 게임 하잖아요. 청각 기능이 저하됐어. 입을 크게 벌리면서 말합니다. 맞죠? 고음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아요. 천천히 말하죠. 반말 아니죠. 뭘 속삭입니까? 크게 말해야겠죠. 노인성 난청이나 청각장애 여점 정리 한번 봐드릴게요. 대상자의 눈을 보면서 정면에서 이야기한다. 눈짓으로 신호를 주며 이야기한다. 입을 크게 벌리고 정확하게 발음해야 된다. 또 몸짓과 표정 등으로 바디 랭귀지로 의미를 전달한다. 보청기를 착용한다면 입력은 크게, 입 크, 출력은 낮게 조절한다. 말의 의미를 이해할 때까지 반복 전달하고 이해했는지 확인한다. 입 모양을 볼 수 있도록 시선을 맞추면서 말한다. 75번. 이해력 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 이해력 장애가 있어요. 잘 알아듣지를 못해 이해가 안 가. 1. 주의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다. 2. 대상자의 미래 계획을 함께 세운다. 3. 실물, 그립판, 문자판 등을 이용한다. 4. 장소, 시간, 날짜 등에 대해서 자주 인식시킨다. 5번. 친밀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별명을 사용한다. 정답은 3번 실물, 그림판, 문자판 등을 이용합니다. 이해력이 딸려 그러면 그림을 사용한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세하게 설명하면 몰라요. 그냥 짧게 천천히 설명하면 됩니다. 이해력 장애인데 미래 계획을 어떻게 세우겠어요? 또 장소, 시간, 날짜에 대해서 자주 인식하는 것은 진압력 장애였죠. 친밀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별명을 씁니까? 야, 귀여보, 귀간조 이렇게 합니까? 불쾌감을 주는 언어를 금지하고요. 반말은 금지예요. 대상자를 존중해줘야겠죠. 이해력장애 대상자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얘기하고요. 손짓, 몸짓을 이용해서 천천히 이야기합니다. 그림, 문자 이런 거 좋습니다. 76번 그림 문제예요. 대상자가 떡을 먹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목을 잡고 괴로워할 때 대처법으로 옳은 것은 여러분 이거 너무 쉬운데 항상 나오는 문제입니다. 뭐죠? 떡 먹다가 질식 목을 잡았어. 하임리히법이죠. 정답은 1번이에요.
음식 먹다가 목을 움켜잡았어. 숨이 막히는 거죠. 이 호흡곤란 응급처치법. 대상자가 의식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하임리히법을 쓰는 거예요. 뒤에서 배꼽과 명치 중간에 그 주먹을 감고 쿡쿡쿡쿡 후상방으로 밀어 올립니다. 그럼 목에 걸린 떡이 나오겠죠? 의식이 없어. 119에 즉시 신고하고요.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의식이 없을 때 똑바로 눕히고 고개 옆으로 돌린 상태에서 배를 꾹꾹꾹꾹 누르기도 하는데 요양보호사 교재에는 그게 없으니까요. 119에 신고한다. 이게 답이 되겠어요. 간호조무사 교재에는 또 의식이 없을 때 하임리히법이 따로 있거든요. 77번 가장 먼저 응급처치를 해야 하는 대상자는 1번 운동 직후 맥박이 상승한 경우, 2번 못에 찔려 피가 나는 경우, 3번 발목 골절이 생긴 경우, 4번 장염으로 설사 목통이 있는 경우, 5번 화재로 코와 입에 화상을 입은 경우. 뭘까요? 정답은 5번. 호흡이 중요한 거예요. 화재로 코와 입에 화상을 입은 경우에 기도 확보가 중요하겠죠? 가장 먼저 응급처치를 해야 됩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호흡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숨 쉬는 것과 관련된 환자가 가장 응급합니다. 아시겠죠? 피 좀 난다고 골절됐다고 죽지는 않아요. 78번 거의 다 와갑니다, 여러분.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할 때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단골 문제죠. 자동 심장 충격기. 1번 왼쪽 빗장뼈 밑과 오른쪽 중간 겨드랑이 선에 패드를 붙인다. 2번 패드를 붙인 후 전원을 켠다. 3번 심장 리듬 분석 중에는 인공호흡을 한다. 4번 제수동을 위한 충전 중에는 가슴 압박을 한다. 5번 가슴 압박의 위치는 흉골 하단의 칼 돌기 부위이다. 정답은 4번 제수동을 위한 충전 중에는 가슴 압박을 한다 입니다. 1번 우리 패드 어디다 붙이죠? 오른쪽 빗장뼈, 왼쪽 중간 겨드랑이 뼈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왼쪽이지만 대상자의 오른쪽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오른쪽이지만 대상자의 왼쪽이죠. 그리고 2번 패드를 붙이고 전원 켭니까? 무조건 전원을 먼저 켜고 나서 패드 붙이는 거예요. 3번 심장 리듬 분석 중에는 다들 물러나세요 하고 손을 떼야 돼요. 그 사람의 심장 리듬을 분석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같이 손이 다 있으면 안 되겠죠. 가슴 압박의 위치는 흉골 2분의 1 아래입니다. 예, 지금 그림을 넣어놨는데 잘 안 보이시죠? 이 노란색 반짝 자른 그 밑에고요. 칼돌기는 그 밑에 이렇게 조그맣게 되어 있는 건데 거기는 누르면 안 됩니다. 심정지 대상자,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법, 전원 켜기, 패드 부착, 그 다음에 리듬 분석, 제세동을 시행하고 심폐소생을 한다. 심장 리듬 분석은 2분 간격 사이클로 돌아가고요. 분석 중입니다 하면은 다 손을 떼야 돼요. 아시겠죠? 79번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분당 60회 속도로 가슴을 압박한다. 2. 얼굴을 옆으로 돌려 기도를 개방한다. 3. 양팔의 팔꿈치를 곧게 펴서 가슴을 압박한다. 4. 분석 중이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면 대상자의 가슴 압박을 한다. 5. 반응 확인, 가슴 압박, 도움 요청, 기도해줄 순으로 실시한다. 이런 문제를 볼 때 초성으로 외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거예요, 여러분. 정답은 심폐소생술 할 때 3번 양팔의 팔꿈치를 곧게 펴서 가슴을 압박한다. 우리 CPR 학원에서 배웠죠? 학원 아니어도 CPR 수료증 있으신 분들 많잖아요. 팔꿈치를 펴서 이 체중을 눌러주는 거예요. 또 분당 100에서 120회의 속도로 가슴을 압박했었잖아요. 한 5cm까지 눌렀잖아요. 5, 6cm. 분당 100회에서 120회면 1분에 만약에 120회라는 것은 1초에 2번은 눌러야 된다 이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빨리 눌러야 된다. 얼굴을 옆으로 돌립니까? 머리를 뒤로 젖히고 턱을 위로 들어줘요. 여러분이 사진 보세요. 그림 보세요. 이렇게 똑바로 제낍니다. 턱을. 또 옆으로 돌리는 거는 경련한 자, 기도 유지할 때죠. 또 분석 중이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면 대상자의 가슴 압박을 합니까? 손을 떼는 거예요. 또 반도각이 인상, 요거 순서대로 외워야 되죠. 기간주 다른 영상 보신 분들은 아마 바로바로 답이 나오실 거예요. 반도각이 인상, 반응을 확인합니다. 어깨를 두드리면서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하겠죠. 그다음에 도움 요청. 거기 파란 티 입으신 분 119에 신고 좀 해주세요.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슴 압박 들어가고 기도 유지하고 인공호흡 하는 거예요. 요 순서를 아시면 됩니다.
문제풀이 하시고요. 요점 정리 영상 보시면서 초성으로 외울 수 있는 거 여러분 다 암기하시면 문제풀이가 아주 쉽게 됩니다. 80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저 숨이 차네요.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 시 전극 패드를 붙이는 위치로 옳은 것은 여러분 그림으로 기억을 하세요. 정답은 1번. 우리 눈에는 왼쪽이지만요. 대상자에는 오른쪽 빗장뼈 그리고 왼쪽 중간 겨드랑이 뼈예요. 이제 자동차 보조석에 앉았어요. 안전벨트 어떻게 맵니까? 요 순서로 매잖아요. 오른쪽 빗장뼈부터 왼쪽 중간 겨드랑이 요쪽까지 내려오잖아요. 젖꼭지 아래까지. 이 순서를 꼭 기억하세요. 이거를 말로 풀어도 아셔야 되고 그림으로 보셔도 아셔야 됩니다. 끝났어요. 여러분 긴 시간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한 번에는 몰라요. 반복해서 듣다 보면 별것도 아니네 이런 순간이 오게 되거든요. 집안일 할 때, 이동할 때, 운동할 때 편하게 귀로 듣는 요양보호사, 귀요보 재생 목록 틀어서 그냥 편하게 들으시다 보면 하나 두 개씩 그냥 얻어 걸립니다. 여러분 모두 합격 가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귀로 듣고 고득점 합격하는 비결이 귀요보에 있습니다.